네, 뉴욕 증시 3대 지수 첫 거래일 이번 주 시작을 기분 좋게 상승으로 모두 다 마감을 했습니다. 이 관세에 대한 우려가 어느 정도 덜어진 모습을 나타낸 데다가 또 예상치에 부합하는 경제 지표를 받아들면서 시장은 안도하는 모습이 나타났는데요. 이로 인해서 3대 지수는 일제히 상승 마감을 했고요. 나스닥 같은 경우에는 전 거래일의 하락분을 모두 만회하는 흐름이 나타났습니다. 네, 다만 시장에서는 이제 연준 파월 의장의 발언과 또 계속해서 펼쳐진 인플레이션 지표들에 주목을 할 수밖에 없을 것 같은데요. 일단 간밤 마무리됐던 뉴욕 증시부터 점검을 해보고 주요 이슈들까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간밤 시장 상황 체크해볼까요? 네, 먼저 뉴욕 증시 3대 지수 일제히 상승으로 마감을 했습니다. 이날은 이 뉴욕 연은의 1년 기대 인플레이션 수치가 발표가 됐는데요. 이 3.0%로 이렇게 집계가 되면서 예상치에 부합하는 성적표를 받아들었습니다. 전거래일에는 이 기대 인플레이션이 1%포인트 넘게 이렇게 치솟은 모습을 보이면서 인플레이션에 대한 우려감이 나타났었는데 그래도 어느 정도 좀 안정세를 보인 듯한 모습이 시장에서는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트럼프의 관세 조치에 따라서 오늘 철강과 알루미늄 종목들이 강세를 보이면서 이렇게 증시 상승에도 영향을 미친 것으로 풀이가 되고 있습니다. 이번 주에는 인플레이션 지표를 가늠할 수 있는 CPI, PPI 그리고 소매 판매 지표가 공개될 예정이고요. 여기에 파월 의장의 발언까지 더해지면서 시장에서는 물가 지표에 대해서 더욱더 주목할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럼 섹터별 분위기도 함께 살펴보시죠. 네, 이날 장에서는 헬스케어와 그리고 금융주를 제외하고는 그래도 일제히 상승하는 모습들을 나타냈습니다. 특히나 빅테크 종목들은 이 테슬라를 제외하고는 다시 좀 부활하는 듯한 모습을 나타냈는데요. 엔비디아는 5거래일 연속 상승을 하면서 3% 넘는 상승세를 만들었고요. 이 엔비디아의 상승으로 인해서 기타 반도체 종목들도 함께 오르는 모습이 나타났습니다. 애플 역시도 강보합으로 장을 마쳤고요. 아마존도 그동안의 하락을 떨쳐내고 이날장에서는 1%가 넘는 상승세로 마감을 했습니다. 그리고 국제유가의 상승에 따라서 이날은 에너지 섹터도 강세를 나타냈는데요. 엑소모빌이 1% 넘게 쉐보론 역시도 1.8% 가까운 상승세를 만들어냈습니다. 그럼 간밤에 나왔던 빅테크 이슈들도 함께 점검해 보시죠. 엔비디아 같은 경우에는 이 폭스콘의 1분기 매출이 이전 분기 대비해서 증가할 것이다라는 기대감 속에 이렇게 상승부를 만들어냈습니다. 이 폭스콘 같은 경우에는 AI 인프라 투자의 바로미터 역할을 하고 있기 때문에 엔비디아에 있어서는 굉장히 중요한 매출로 인식이 된다라고 풀이해 볼 수가 있겠고요. 그리고 시장에서는 여전히 GPU의 품질이 AI 칩 시장에서 이렇게 지배적인 위치를 엔비디아가 계속해서 가져갈 것이다라는 그러한 해석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아마존 같은 경우에는 AI를 통해서 비용 구조 혁신을 이루는 데다가 또 이 쇼핑 도구 성능을 업데이트하면서 계속해서 AI로 매출이 증가할 것이다라는 전망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서 오늘 장에서는 목표 주가 280달러로 상향한다라는 소식도 함께 전해졌습니다. 이어서 브로드컴도 보겠습니다. 현재 파리에서 이 AI 관련한 이 회의들이 이루어지고 있는데요. 여기에서 이 맞춤형 칩 제공과 그리고 네트워킹 자산이 부각이 되면서 이렇게 브로드컴도 오늘 상승세를 만들어 갔고요. 이러한 소식 속에 모건 스탠리는 비중 확대 의견을 제시하기도 했습니다. 그렇다면 빅테크의 자세한 주가 흐름도 만나보시죠. 네, 먼저 엔비디아 같은 경우에는 오늘 2.8%가 넘는 상승세로 마감을 했습니다. 장중에 조금 출렁이는 모습을 보이기는 했지만 그래도 계속해서 견고한 흐름 이어갔고요. 이어서 아마존도 살펴보시죠. 네, 아마존 같은 경우에는 AI로 인해서 계속해서 좀 매출이 증가할 것이다라는 전망들이 나오고 있는데요. 오늘 장에서는 1%가 넘는 1.8% 가까운 상승으로 마감을 했습니다. 이어서 브로드컴도 살펴보시죠. 네, 브로드컴 같은 경우에는 오늘 반도체 종목들 가운데서도 좀 상승세가 도드라지는 모습이었습니다. 오늘 장에서 4.5%의 강세로 장을 마쳤습니다. 그럼 간밤에 또 이슈 있었던 종목들도 함께 만나보시죠.
네, 먼저 클리블랜드 클리퍼스 같은 경우에는 이 철강주로 알려져 있는데요. 이 트럼프의 철강 그리고 알루미늄에 대해서 관세를 25% 부과하겠다라는 조치 속에 함께 오름세를 나타냈고요. US 스틸이나 기타 뉴코 같은 철강 업체들도 함께 오르는 모습이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관세 부과 조치 속에 알루미늄 업체인 알코아의 주가도 함께 오르는 모습 나타냈고요. 그리고 리프트 같은 경우에는 이 모빌라이와 함께 자율주행 서비스를 개시한다라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2026년에 이 자율주행 로보택시 서비스를 개시할 것이다라는 계획을 밝히면서 오늘장에서 주목을 받았고요. 이어서 슈퍼마이크로 컴퓨터도 살펴보겠습니다. 네, 지난 2년간 이 매출액이 주당 순이익이 예상치를 88% 상회하는 흐름을 보였다라는 소식이 전해졌는데요. 이 슈퍼마이크로 컴퓨터 같은 경우에는 현재 이 실적 발표를 앞두고 있어서 이러한 부분이 기대감으로 더해진 것 같고요. 또 이 슈마컴 같은 경우에는 지난해 이 회계연도 조작 사건으로 인해서 상장 폐지에 이를 수 있다는 그러한 가능성까지 제기가 됐었는데 이 재무제표 부분에 있어서 제출을 할 것인지 이 부분에 대해서도 주목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어서 TSMC도 살펴보겠습니다. TSMC는 이 지진의 여파로 인해서 1월의 매출 가이던스가 좀 부진할 것이다라는 전망이 나왔고요. 이 가이던스의 하단인 250억 달러 수준에 이를 것이다라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그렇다면 이날장 특징주의 주가 흐름도 함께 살펴보시죠. 네, 먼저 클리블랜드 클리퍼스 같은 경우에는 오늘 철강 업체들의 강세 속에 이렇게 두 자릿수대의 강한 상승 탄력을 만들어냈습니다. 장 초반에 비해서 그래도 장 중반 이후에 더욱더 상승 탄력을 가져간 모습 살펴보실 수가 있고요. 이어서 알코아도 살펴보시죠. 네, 알코아 역시도 이 알루미늄에 관세를 부과하겠다라는 소식 속에 오늘장에서 2%가 넘는 상승세로 장을 마감했고요. 다음 종목도 이어서 살펴보겠습니다. 네, 리프트 같은 경우에는 2026년에 자율주행 서비스를 개시하겠다라는 소식 속에 오늘장에서 6%가 넘는 상승세를 만들어갔고요. 슈퍼마이크로 컴퓨터도 살펴보시죠. 네, 슈퍼마이크로 컴퓨터 이 실적 발표를 앞두고 좀 이 실적에 대한 기대감이 더해지고 있는데요. 오늘 두 자릿수대의 상승 탄력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17%가 넘는 강세로 장을 마쳤습니다. 마지막 종목도 만나보시죠. 네, TSMC 같은 경우에는 오늘 이 지진의 여파로 인해서 1분기 매출이 가이던스 하단에 머무를 것이다라는 전망이 나왔었는데요. 강보합으로 오늘은 장을 마친 모습입니다. 0.86% 상승한 채 장을 마감했습니다. 그럼 또 간밤에 실적 발표가 있었던 종목들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맥도날드 같은 경우에는 4분기 매출과 EPS가 모두 예상치를 하회하는 모습을 나타냈는데요. 그래도 동일 매장 매출이 증가했다는 소식과 더불어서 이 로열티 서비스의 회원이 증가했다라는 소식 속에 오늘 주가의 상승세를 만들어냈고요. 온세미컨덕터 같은 경우에는 이 4분기 실적이 부진한 데다가 또 가이던스까지 예상치를 하회했다라는 소식이 전해지기도 했습니다. 그럼 이 두 종목의 주가 흐름도 살펴보겠습니다. 네, 먼저 맥도날드 같은 경우에는 이 로열티 회원의 증가세가 나타났다. 이러한 소식 속에 오늘 4%가 넘는 강세를 만들었고요. 네, 이어서 다음 종목도 만나보시죠. 네, 온세미컨덕터 같은 경우에는 이 아무래도 부진한 매출을 기록했다라는 소식 속에 오늘 8%가 넘는 하락세를 나타냈습니다. 그렇다면 이어서 상품 시장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국제유가 같은 경우에는 이 미국이 이란에게 석유 부분에 있어서 제재를 할 것이다라는 소식이 전해졌는데요. 이로 인해서 이란이 감산에 나서게 되면은 오펙 측에서는 이를 이용해서 유가를 더욱더 상승할 수 있다. 이러한 분석들이 나왔습니다. 이로 인해서 오늘 국제유가는 2% 넘게 뛰어오르면서 72달러 선을 가리키고 있고요. 이어서 다음 상품도 살펴보시죠.
네, 금 같은 경우에는 계속해서 좀 사상 최고치를 향해서 달려가고 있는 듯한 모습입니다. 오늘 장에서도 1.62% 상승하면서 2,934달러, 온스당 2,900달러 선을 계속해서 넘어서는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는데요. 중앙은행에서 계속해서 금을 매입하고 있다라는 소식 속에 계속해서 이 시티나 그러한 투자은행에서 3,000달러를 목표가로 제시하기도 했습니다. 이어서 천연가스 가격도 살펴보시죠. 네, LNG 수출 확대 기대 속에서 이렇게 수요가 증가할 수 있다는 분석 속에 오늘 천연가스가 크게 상승하는 모습을 나타냈습니다. 오늘 장에서는 4%가 넘는 강세를 나타냈습니다. 네, 여기까지 미증시 마감 상황 살펴봤고요. 그렇다면 시장에서는 또 어떠한 이슈들이 투자자들의 주목을 받았는지 머스트너우 통해서 만나보시죠. 간밤 있었던 주요 외신 헤드라인 함께 확인해보는 머스너우 5 시간입니다. 현재 뉴욕 증시는 여러 가지 이슈들로 계속돼서 변동성을 이어가고 있죠. 그 안에서도 인플레이션에 대한 우려와 관세 전쟁과 관련된 리스크가 시장에는 큰 변수로 떠오르고 있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월가에서는 여전히 올 한 해를 기준으로 놓고 봤을 때 뉴욕 증시에 대한 자신감을 계속해서 키워가도 좋다라는 코멘트를 내놓고 있습니다. 먼저 UBS가 내놓은 입장을 확인을 해보시면 현재 S&P 500 기업 중에 75%가 분기 실적을 발표했는데 이들 중에 60%의 매출이 예상치를 웃돌았다라고 전하면서 75%는 가이던스를 상회하는 결과를 내놓았다고 평가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연말까지 S&P 500 지수 6,600선까지도 오를 수 있다라는 전망치를 내놨는데요. 이 기업들의 실적 회복과 견조한 소비 지출이 추가적인 지수 상승을 뒷받침할 수 있는 근거라고 강조하기도 했습니다. 또한 1월 고용 성장률이 둔화되었음에도 고용 시장은 여전히 강세를 보이고 있다며 연준이 25년 말에 금리 인하를 다시 재개할 것으로 예상한다고 내다봤는데요. 다만 오는 6월에 25bp의 금리 인하가 단행될 가능성도 일단은 열어두고 기다리자라는 코멘트를 내놓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최근 화두가 되고 있는 트럼프 2기 정권의 무역 정책에 대해서는 최근 관세 정책 위협이 협상 전략의 일환으로 보고 있다라고 이야기하면서 현 정권이 경제 성장을 위태롭게 할 리스크는 없다라고 분석하기도 했는데요. 이처럼 UBS는 미국 증시에 대한 낙관론을 유지하면서도 향후 경로에서 변동성이 커질 가능성을 열어두기도 했습니다. 다만 미국 증시를 지난 2년 동안 주도해온 매그니피센트 7 기업들은 이번 실적 시즌에서 서프라이즈를 보여주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죠. 이에 골드만삭스는 이번 실적 시즌에서 주요 기술 기업들의 매출 성장 둔화를 지적했는데요. 이 M7 중에서 실적 발표를 아직 하지 않은 엔비디아를 제외한 나머지 6개 기업의 매출 증가폭이 컨센 수준에 그치는 등 23년 이후 지속됐던 매출 서프라이즈가 사라진 첫 분기다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골드만삭스 팀은 이들 기술 기업이 지난 몇 년 동안 S&P 500 매출과 이익 성장을 견인해 왔지만 이제는 나머지
493개 기업의 성장 기여도가 확대되고 있다라고 전했는데 실제로 주요 기술 기업들과 그 외 기업들 간의 주당 순이익 격차가 계속해서 벌어지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지난 2023년 4분기에서는 66%였지만 현재는 19%까지 줄어든 상황이고요. 상황이 이렇다 보니까 골드만삭스는 앞으로 AI 2단계 기업에서 AI 3단계 기업으로 투자 초점을 옮겨야 한다라고 조언을 했는데 대표적인 기업으로는 마이크로소프트나 데이터독, 몽고DB, 또 일래스틱 NV 같은 종목들을 최선호주로 꼽기도 했습니다. 일단 트럼프에 대한 관세 정책이 S&P 500 기업들에 대한 이익 전망을 계속해서 위협할 수 있다라는 전망도 동시에 나오고 있지만 골드만삭스와 UBS는 모두 미국 경제의 탄탄한 성장을 전망하면서 S&P 500 지수 연말까지 꾸준히 상승 기조를 이어갈 수 있을 것으로 현재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 간밤에 시장 안에서 추가적으로 올랐던 종목들을 놓고 보면은 트럼프 관세와 관련된 종목들이 있겠습니다. 특히 철강과 알루미늄 관련주들의 주가가 간만에 큰 폭의 상승을 보이기도 했는데요. 주요 종목들과 이슈들 점검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간밤 철강 관련주들 일제히 올랐죠. 미국 철강 기업인 클리블랜드 클리프스는 전거래일 대비 17% 넘게 급등한 채 마무리를 지었고요. 이 미 철강사인 뉴코어 같은 경우도 전거래일보다 5%, US스틸은 3% 상승을 했습니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이 미국으로 수입되는 모든 철강과 알루미늄 제품에 25% 추가 관세를 부과하는 계획을 발표할 것이다라는 예고를 내놨고요. 이르면 오늘 중으로 최종 서명안이 나올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일단 철강 수입량만 놓고 봤을 때 미국 안에서 전체 철강 수요를 차지하는 비용은 상대적으로 낮기는 하지만 항공, 우주나 자동차 또 에너지 부분에 사용되는 특수강 같은 경우는 수입산의 의존도가 상당히 높은 상황인데요. 이 모건 스탠리 분석에 따르면 미국은 지난 23년 전체 알루미늄 수요의 80% 이상을 수입해온 것으로 확인이 됐습니다. 그런 가운데 유럽연합이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철강 알루미늄 관세 예고에 대해서 강력한 대응의 경고를 날렸는데요. 유럽 집행위원회는 성명을 통해서 미국 정부로부터 유럽 수출품에 대한 관세 부과 통보는 없었지만 현실화될 경우 유럽 기업과 근로자 또 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해서 필요한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에 독일 정부도 대응할 준비가 돼 있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유럽과 함께 미국의 철강 관세 부과를 저지하기 위한 노력을 이어가겠다라는 입장을 밝혔는데요. 한편 뉴욕타임스 같은 경우는 트럼프 대통령이 추진하는 25%의 철강 알루미늄 관세의 실질적인 타깃은 중국이라고 보도했습니다. 현재 대미 철강 수출국 상위 5개국은 캐나다와 브라질, 멕시코, 한국, 독일로 포함이 돼 있는데 이 안에는 현재 중국이 포함이 돼 있지 않죠. 다만 중국 같은 경우는 과잉 생산 문제가 전 세계 시장에 저가 철강을 공급하면서 미국 철강 산업에 결론적으로는 타격을 주고 있다라는 분석으로 연결을 해볼 수가 있겠고요. 그렇기 때문에 결국 중국산 철강이 직접 미국으로 수출되지 않더라도 글로벌 시장을 경유해서 미국 철강 산업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구조가 형성되고 있다라는 풀이로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중국의 과잉 생산 철강이 글로벌 시장을 왜곡하고 있다라고 주장하면서 전 세계를 대상으로 철강 알루미늄 관세 정책을 추진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다만 유럽을 비롯해서 동맹국들이 이에 강하게 반발하며 보복 조치를 예고하고 있기 때문에 글로벌 무역 긴장감은 계속해서 고조가 될 전망입니다. 그런 가운데 오늘 시장 안에서 전해졌던 주요 코멘트도 체크를 해보도록 할 텐데요. 오픈 AI CEO인 샘 올트먼이 앞으로 AI는 투자할수록 성능은 향상되고 가격은 훨씬 더 저렴해질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컴퓨터 발전보다도 AI의 발전이 훨씬 더 빠를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개인 블로그를 통해서 해당 내용 공개를 했는데요. 올트먼은 최근 자신의 블로그를 통해서 이 범용 인공지능이죠. AGI 시대가 도래하면 지구상의 모든 사람이 가장 영향력 있는 인물보다 더 많은 것을 청취할 수 있을 것이라면서 AI 발전이 기하급수적으로 가속화되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는 최근에 있었던 이 AI 경쟁성에 대한 논란을 의식한 듯 이러한 발언들을 이어갔는데요. AI 성능과 비용 절감의 연관성을 설명하면서 AI 학습 데이터와 연산량이 증가할수록 성능이 향상되는 스케일링 법칙이 여전히 유효하다라고 이야기하면서 AI 사용 비용도 매년 급격하게 하락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실제로 GPT-4에서 GPT-4O로 전환되는 과정에서 토큰 비용이 1년 반 만에 150분의 1 수준으로 감소했다라고 하고요. 올토먼의 주장에 따르면 오는 2035년이 되면 누구나 2025년 인류 수준의 지적 역량을 활용할 수 있을 것이다라고 합니다. 앞으로 AI가 인류의 창의성과 생산성을 극대화하는 핵심 도구가 될 것이다라면서 AI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강조하기도 했고요. 또 오픈 AI는 엔비디아에 대한 의존을 줄이기 위해서 향후 수개월 내로 자체 개발하는 첫 맞춤형 인공지능 칩의 설계를 마치고 대만의 TSMC에게 생산을 의뢰한다라고 합니다. 일단 AI 최근에도 계속해서 화제가 되고 있지만 다시 한번 AI가 미래다라는 결론으로 장문의 글을 남긴 샘 울트먼 CEO의 코멘트들 오늘 시장 안에 어떻게 반영이 될지 함께 지켜보시죠. 그런 가운데 테슬라는 오늘도 주가는 하락을 했습니다. 간밤에 월가에서 여러 리포트들이 나왔는데 테슬라의 목표 주가를 하향 조정하는 여러 증권사들이 나왔고요. 주요 의견들 바로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간밤 테슬라는 3%대 주가 하락을 보이면서 4일 연속의 하락세가 이어졌고요. 베런스 보도에 따르면 이번 하락은 여러 애널리스트들의 테슬라 목표 주가 하향 때문이었다라고 합니다. 일례로 젠가루 애널리스트는 테슬라의 저가 모델 출시와 자율주행 로보택시 서비스 계획에 대해서 여전히 긍정적인 입장을 보이면서 매수 의견을 유지했지만 단기적으로는 머스크 CEO의 정치적 활동이 역풍으로 작용하고 있다라는 지적의 말을 남겼고요. 또 스티펠은 자동차 구매 잠재 고객을 대상으로 테슬라에 대한 의견을 추적한 결과 선호도가 사상 최저치에 가까워졌다라고 전하기도 했습니다. 이는 머스크의 정치적인 행보나 특히 정보 효율부와 관련된 활동이 투자자와 소비자 심리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라고 풀이를 했고요. 그리고 크리스 피어스 니드햄 애널리스트 같은 경우는 자율주행 등 대부분의 촉매제가 이미 주가에 반영됐다라고 이야기하면서 테슬라에 대해 보유 의견을 유지했고 목표가는 따로 제시하지 않았습니다. 또 웩스의 목표 주가는 기존 215달러에서 170달러까지 대폭 하향 조정되기도 했는데요. 반대로 미즈호 같은 경우는 투자 의견을 아웃퍼폼으로 유지하면서 장기적인 성장 가능성에 대해서 여전히 긍정적인 평가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이렇듯 테슬라 주식을 놓고 애널리스트들 중 40%는 매수 의견을 제시하고 있고 S&P 500 기업 평균 매수 의견 비율인 55%보다는 낮은 수치이기는 하지만 여전히 긍정적으로 테슬라의 장밋빛 전망을 그리는 애널리스트들도 많이 존재하는데요. 다만 월가 안에서도 투자 의견이 계속해서 엇갈리고 있는 가운데 최근 투심도 방향성을 크게 잃은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암호화폐 시장 상황 점검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간밤 비트코인이 추가적인 소폭의 상승을 보이면서 97,000달러 선 회복에 나서준 상황인데요. 이 마이크로 스트래티지가 스트래티지로 사명을 변경하고 나서도 비트코인을 적극적으로 매입해 가고 있는 것이 확인이 됐습니다. 이번에도 7,000개 정도 되는 비트코인을 추가적으로 매집을 했는데 보통 마이크로 스트래티지가 비트코인을 추가 매입할 때 비트코인의 주가 반등이 나오곤 했었는데요. 이번에도 동일하게 작용이 되면서 상승 모멘텀까지 이어질 수 있을지 시장 상황 계속해서 주시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머스노우 5시간이었습니다.
네, 우리가 지난주에 이어서 이번 주에도 CPI, PPI, 그리고 소매 판매까지 여러 경제 지표가 발표가 되는데요. 하지만 인플레이션은 좀처럼 잠재워지지 않는 듯한 모습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경제 지표들도 계속해서 엇갈리고 있는 데다가 지난주 이 미국 시장에서는 금요일에 이 비농업 고용자 이 지표를 받아들었는데요. 예상보다는 하회하는 실적을 기록을 했지만 여전히 완전 고용 수준에 머무르고 있는 데다가 임금 상승률까지 예상치보다 높게 나오면서 이 고용 시장이 아직까지는 뜨겁다는 점을 시사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아직까지 이렇게 노동 시장을 마냥 긍정적으로만은 볼 수는 없다라는 시각들도 존재를 하고 있는데요. 이 고용 데이터 어떠한 부분들을 조금 더 집중해서 봐야 할지, 그리고 이번 주에 나올 이 CPI는 또 어떠한 부분들이 우리가 주목을 해봐야 될지 함께 지켜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고용 지표 우리가 더 봐야 할 부분들이 있다라는 리포트들이 좀 계속해서 쏟아져 나오고 있는데요. 비농업 일자리 수는 이 일부 종목에, 일부 업종에만 이렇게 좀 국한이 되어서 나타나고 있다는 점을 우리가 체크해 봐야 된다라는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정부와 헬스케어 중심으로 늘어나고 있다고 하고요. 1, 2년 사이의 일자리는 좀 특정 섹터에만 의존해서 나타나는 모습들이 이어지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전반적으로 고르게 나타나는 것이 아닌 이 특정 업종에만 집중을 해서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실제 이 우리가 받아든 성적표는 왜곡됐을 수가 있다라는 그런 분석들이 나오고 있는 거고요. 그리고 정부에서도 이렇게 일자리 줄이기에 나서고 있다라는 부분들도 향후에 이 실업률을 좀 가늠을 해볼 수 있다라는 그러한 지표들도 이야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미국 내에서는 현재 이 공무원의 자발적 사직 권고가 시작이 됐다고 하고요. 이로 인한 일자리 줄이기 여파가 향후에 이 고용 지표에 반영이 되기 시작할 것이다라는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서 실업률은 2개월 연속 감소세를 나타내고 있기는 하지만 향후에는 좀 다를 수 있다는 부분 우리가 더욱더 체크를 해봐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실망 실업자 같은 경우에도 빠르게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다고 합니다. 이 실망 실업자 같은 경우에는 취업 실패나 또 노동시장 환경 등의 이유로 좀 노동의 이 구직을 단념한 그러한 실업자들을 의미를 하게 되는데요. 이 경제활동 참가율이 아직 고점보다는 낮은 상황 속에서 이렇게 실망 실업자들이 늘어나고 있다는 점은 마냥 좀 긍정적으로 해석할 수만은 없다는 그러한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저임금 노동자의 근무 시간은 줄어들면서 당연히 좀 임금은 낮아졌을 수가 있는데 이 고임금 일자리의 임금 상승률이 높게 측정이 되면서 이 임금 상승률 역시도 좀 왜곡이 됐을 수 있다라는 이야기들이 함께 흘러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서비스업 이 업종에 한해서 임금 상승이 계속해서 지속이 되고 있는데 이렇게 특정 업종의 임금 상승률이 반영이 되면서 실제 임금 상승률도 더욱더 면밀하게 체크해 볼 필요가 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구인 일자리 수는 계속해서 좀 꾸준하게 하락세를 보이고 있다는 건데요. 여기 그래프를 보시면은 20년도 이후로 이렇게 좀 급격하게 꺾이는 듯한 모습을 확인을 하실 수가 있을 겁니다. 이 고용과 소비 전반에 대한 이 소비자 서베이 데이터 역시도 좀 계속해서 둔화세를 나타나고 있다는데요. 이로 인해서 앞으로는 좀 고용 지표가 이전과는 다르게 나올 수 있다. 고용 시장이 둔화세를 보일 수 있다라는 전망들이 함께 나오고 있습니다. 그럼 다음 장 통해서 살펴보시죠. 네, 고용시장이 이렇게 점진적으로 둔화세를 나타낼 수 있다는 이유들을 하나씩 살펴볼 텐데요. 미국 고용시장이 현재는 예상보다 양호하긴 하지만 구인에 비해서 실제 채용률은 낮은 그러한 상황이라고 합니다. 이 그래프를 보시면은 이 파란색 부분이 구인율인데 구인율에 비해서 이렇게 채용률이 현저히 낮은 모습을 확인하실 수가 있고요. 그리고 우리가 ISM 이 서비스업 지표를 봤을 때도 이 대기업들이 구인에 있어서 조금 신중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라는 부분 확인을 해볼 수가 있었는데요. 이 부분에 있어서도 이 노동 수요의 둔화 가능성은 열어놓고 봐야 된다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주간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는 감소 추세에 있긴 하지만 2주 이상 연속 실업수당 청구 건수는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다고 하는데요. 지난주에 발표됐던 이 계속 실업수당 청구 건수 역시도 전주 대비해서 이 16,000건 증가세를 보이기도 했습니다. 이로 인해서 이 실업자 수가 이 긴 기간으로 봤을 때는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다라는 부분들 확인을 해볼 수가 있고요. 이렇게 노동시장이 둔화가 된다면은 결국에는 인플레이션 압력을 좀 낮출 수가 있게 되고 이로 인해서 물가 상승 역시도 조금은 낮아지지 않을까라는 전망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실제로 이 물가 지표는 또 어떻게 나올지도 함께 살펴봐야겠죠. 이번 주 12일에 이 CPI 지표가 발표가 됩니다. 헤드라인은 전년 대비해서 2.9% 그리고 근원 CPI 같은 경우에는 3.2% 상승하면서 예상치에는 그래도 부합할 것이다라는 전망들이 나오고 있는데요. 하지만 여기 그래프를 보시면은 이 지난해 10월 이후에 이렇게 수치가 떨어지지 않고 계속해서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라는 부분은 우리가 한 번 더 체크를 해봐야 된다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고요. 그리고 지난주 이 비농업 고용 보고서를 받아든 이후에 이 3월에 이 금리 동결 가능성이 16%에서 8%까지 떨어졌다라는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만큼 금리 인하 시점이 늦어질 수 있겠다라는 이야기들이 계속해서 나오고 있고요. 이로 인해서 6월까지도 금리 동결할 수 있다는 가능성들도 계속해서 제기가 되고 있으니까요. 이번 주 이 CPI 지표 좀 면밀하게 살펴보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이 CPI 조금 더 구체적으로 살펴봐야 될 것 같은데요. 다음 장 통해서 이야기 이어가 보시죠. 네, 미국의 근원 물가 역시도 좀 점진적으로는 둔화될 것이다라는 부분들 우리가 그래프를 통해서 확인을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은데요. 이 미국의 헤드라인 CPI 상승률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계속해서 꺾이는 모습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올해 중반에 들어서는 2.5%대를 유지할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고요. 내년에 들어서는 이 연준이 선호하는 이 2%에 근접한 수치를 나타낼 것이다라는 그러한 모습들 확인을 해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CPI 역시도 이렇게 올해 중반에 들어서 2.4%까지 떨어질 것이다라는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고요. 마찬가지로 이렇게 내년으로 갈수록 계속해서 물가는 꺾이는 모습을 나타낼 것이다라는 분석들이 함께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에너지 가격에 따른 이 헤드라인 CPI의 변동성 확대 가능성은 아직까지는 남아있는 상황이긴 합니다만 여기 그래프를 보시면은 이 미국의 에너지 가격에 비해서 이 공급망 지수가 이 낮은 수준에 머물러 있기 때문에 인플레이션 압력은 조금 더 완화될 수 있을 것이다라는 분석들도 함께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CPI에서 중요하게 좀 살펴봐야 될 부분은 역시나 주거비가 될 것 같은데요. 주거비 역시도 좀 둔화될 것이라는 전망이 함께 나오고 있습니다. 네, 주거비 역시도 이렇게 꺾이는 모습을 나타낼 것이다라는 그래프를 확인해 보실 수가 있을 텐데요. 2023년도에 이렇게 치솟았던 이 주거비가 이렇게 하향 곡선을 그리는 부분 확인을 해보실 수가 있을 것 같고 이에 따라서 미국의 CPI 역시도 조금 낮은 수치를 기록을 할 것이다. 함께 확인을 해보실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 미국 물가에서 주거비의 비중이 큰 부분을 차지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주거비의 둔화세는 역시 물가의 둔화로 확인해 볼 수 있다라는 그러한 이야기고요. 그리고 임대 이 공실률 역시도 좀 계속해서 이렇게 높아지고 있는 추세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 중간값이 이렇게 이 미국의 임대료 중간값이 계속해서 낮아지고 있는 추세를 보이는 것도 이 주거비의 둔화 가능성을 시사하고 있기도 합니다. 네, 이번 주 이렇게 CPI가 12일에 발표가 되고 이어서 PPI 그리고 소매 판매 지표까지 받아들 예정인데요. 이어서 또 파월 의장의 발언까지 이렇게 대기가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이번 주 경제 지표 또 인플레이션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게 될지 하나씩 면밀하게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 사인이었습니다.
안녕하세요. 매드토크 신익섭입니다. 오늘의 주제는 슈퍼볼 30초 광고 단가 상승처럼 슈퍼 관세 어퍼컷 날린 트럼프. 맥도날드의 골든 아치는 다시 반짝일까입니다. 저는 이런 줄 몰랐는데 그 미식 축구가 미국에서는 가장 인기 있는 스포츠잖아요. 마이클 조던이 농구에 있든 무슨 저 야구에 알렉스 로드리게스가 있든 미국 프로야구나 미국 프로농구는 그 슈퍼볼이라던가 그 NFL이죠. 미식 축구에 비빌 수가 없어요. 거기서는. 그렇죠? 4대 그 스포츠라고 해서 이제 아이스하키까지 넣어가지고 4대 스포츠인데 3대 스포츠 1강 3중이죠. 1강 3중 아니면 1강 2중 1약 그 정도인데 이제 슈퍼볼을 역대 대통령 중에 처음으로 참관을 했다고 하네요. 그 정도로 인기가 있는데 왜 그 전 대통령들은 참관을 안 했을까요? 모르겠는데 트럼프가 그 최초로 참관을 했다고 합니다. 1기 때도 참관을 안 했었는데 테일러 스위프트를 보러 갔나요? 테일러 스위프트에게 또 목리를 부렸죠. 왜냐하면 테일러 스위프트가 해리스 지지를 공식적으로 지지를 선언했기 때문에 나중에 대가를 치를 것이라고 경고를 했는데 이게 대가인가요? 물론 그 경기를 조작할 수는 없겠지만 테일러 스위프트가 이제 비행기를 타고 날아와서 자신의 연인에게 키스를 해서 NFL 선수잖아요. 근데 그 팀이 또 져서 하필이면 그게 대가인가 싶은데 트럼프가 그걸 관장할 수는 없지만 어쨌든 져서 비아냥을 날렸습니다. 그렇죠? 자신의 트루스 소셜에다가 마가는 용서하지 않는다고 하면서 따로 중국이나 이런 데 관세 보복하는 것처럼 설마 테일러 스위프트의 개인적인 무슨 음반 수익을 뺏거나 이런 짓까지 저지르진 않겠죠? 근데 어쨌든 간에 굉장히 비아냥되면서 너 잘 됐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어쨌든 슈퍼볼에 미국 대통령 역사상 최초로 참관을 했는데 이게 사실 최초로 참관한 거가 신기할 정도로 슈퍼볼은 미식 축구라는 거는 이 미국 그인들의 어떤 문화죠, 문화. 그리고 거기야 이제 문화 속에서 이제 일어나는 경기다 보니까 30초당 단가가 엄청납니다. 1965년부터 보면은 지금 2025년까지 30초짜리 슈퍼볼 광고 평균 비용 지금 2025년 현재 30초짜리 슈퍼볼 광고 30초에 800만 달러입니다. 이거 웬만해서는 광고하기 힘들어요. 1965년도에 37,500달러였는데 37,500달러에서 지금 800만 달러가 됐네요. 어마어마합니다. 그리고 지금 여기 평균으로 시청하는 인구가 지금 2,400만 명이었는데 지금 1억 1,500만 명입니다. 미국 인구의 3분의 1이 이 30초 광고를 보기 때문에 여기에 이렇게 비싼 돈을 주고라도 광고를 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자, 뒤로 가겠습니다. 자, 실적 중에 이제 맥도날드 실적을 한번 보겠습니다. 자, 지금 이게 암코라는 우리 그 대만의 TSMC가 이끌고 있는 그 진영에서 ASE 테크놀로지라는 후공정의 세계 1위가 있잖아요. 미국의 암코르가 2등이죠. 근데 여기에 암코의 KOR이 코리아입니다. 그렇죠? 아쉽죠? 옛날에 아남전자가 그러니까 이 코리아가 지금 대박이 날 수 있었는데 아쉽죠? 아직도 이름에 코리아가 있는데. 자, 화요일 날은 코카콜라 있고 도어대시 이렇게 이 장전과 장으로 나눠서 있습니다. 일단 실적이 확정돼서 나온 맥도날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맥도날드는 이제 맥도날드는 의외로가 아니라 이제 맥도날드는 약간 다이나믹한 성장을 하기에는 약간 포화 상태? 그렇죠? 그래서 그런지 이제 배당에서 굉장히 많은 점수를 지금 받고 있고요. 이 배당과 가치와 미래 실적과 과거 실적, 재무제표 이렇게 5개로 나눠져 있는데 지금 이게 동그랄수록 원형에 가까울수록 완벽한 기업이지만 사실 그게 세상에 존재하기 어렵습니다. 성장이냐 분배냐 미국 주식이야 워낙에 성장을 하면서도 분배를 하기 때문이지만 사실 성장과 분배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는 것이라는 것은 연준이 지금 그 최대 고용과 물가 안정 두 마리 토끼를 잡는 것만큼 어려운 일이에요. 기업 입장에서는. 그렇죠? 연준은 기업을 운영하는 게 아니잖아요. 기업은 이제 이 성장과 분배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으러 가는 것이고 그다음에 이제 연준은 최대 고용과 물가 안정 두 마리 토끼를 잡는 거잖아요. 두 마리 토끼의 모양새는 틀리다. 그 두 마리 토끼를 다 잡는 것은 기업이든 연준이든 상당히 어려운 것이다. 그래서 지금 지금 맥도날드 같은 경우에는 이제 약간 그쵸 성숙한 기업이라고 해야 되나요? 어느 정도 이제 인지도도 다 올라갔고 격변의 시기도 다 지났잖아요. 지금 배당금을
배당주로의 어떤 변신 이런 게 있습니다. 과거 5년이나 미래 향후의 2, 3년간의 실적 같은 경우에 약간 불확실성이 있어요, 지금. 그리고 그러니까 재무제표도 조금 망가진 상태고 가치도 그렇게 저평가된 상태가 아닙니다. 그래서 지금 일단 확립된 배당금 지급자이면 약간 고평가되었다는 이런 판단을 받고 있고요. 뒤로 가겠습니다. 자, 실적입니다. 여기 뭔가 이 언덕이 이게 기분이 나쁘지 않아요? 그쵸? 이게 너무 가파르게, 그렇죠? 마치 이 그 어린 왕자에 나온 보아뱀이 그 뭐를 삼킨 보아뱀처럼 생겼잖아요, 지금. 자, 6.4 빌리언 달러가 나왔습니다. 64억 달러죠. 2024년도 4분기인데 전년 동기 대비니까 2023년도 4분기 대비입니다. 6.4 빌리언 달러로 플랫이 나왔고요. 그 다음에 순이익은 2 빌리언 달러로 마이너스 1%가 나왔습니다. 자, 미국 회계 기준으로 주당 순이익 2.80 플랫 나왔고 어드저스트는 조정해 준 거죠. 조정을 해주자 딜루이트랑 다릅니다. 그렇죠? 어드저스트는 이제 회계 기준에서 일회성 비용을 빼서 조정해 준 거고 딜루이트는 뭐라고 했어요? 딜루이트는 뭐 전환 사채라던가 스톡 옵션을 지금 당장 행사했을 때 나의 몫을 얘기한다고 했죠. 어드저스트는 주당 조정된 거니까 조정해 주니까 2.83으로 조금 올라갔는데 그 올라간 수치가 중요한 게 아니라 전년 동기 대비 마이너스 4% 났다. 그러니까 지금 매출액하고 순이익 같은 경우에는 전년 동기 대비해서 그대로 보합을 유지했지만 순이익하고 주당 순이익이 지금 마이너스가 났습니다. 자, 좋지가 않은 상태죠. 그리고 이제 이 유통업체나 식품업체에서 제일 중요한 거는 항상 이거죠. Comparable Sales Highlight. 요게 이제 비교 대상 매장 매출인 것이죠. 그 달에 그 분기나 그 달에 폐업을 했거나 창업을 했던 그런 어떤 특수한 경우에 있는 거를 제외하고 지금 현재 운영이 되고 있는 뭐 3개월 내지 4개월 정도 운영이 되고 있는 아니면 더 이상 운영이 되고 있어서 매출을 비교할 만한 대상이 되는 매장끼리 매출을 비교한 건데 그게 올라가야 되잖아요. 근데 지금 글로벌로 보면은 어쨌든 0.4%가 증가해서 그래도 전 세계로 보니까 괜찮게 되고 있네 했는데 여기 보면은 유나이티드 스테이츠가 마이너스 1.4가 났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개발도상국 있죠. 디벨로먼트 쪽에서 4.1이 증가했음에도 불구하고 그죠? 개발도상국은 4.1이고 나머지 개발도상국을 제외하고는 0.1이 증가했어요. 근데 미국에서 다 깎아먹었죠. 그러니까 지금 전 세계적으로 미국을 제외하고 개발도상국이나 신흥국에서는 굉장히 잘 됐는데 미국이 깎아먹었다. 그리고 전체적으로 이걸 다 합친 평균도 지금 0.4잖아요. 지금 뭐 이걸 세분화했더니 미국이 낮아져서 0.4가 플러스가 겨우 나왔는데 그 0.4란 수치가 2022년도 4분기부터 2023년도 1분기 들어설 때까지만 해도 무려 12%대였다는 것이죠. 12%가 분기당 성장을 하고 있었어요, 매출이. 굉장히 탁월했잖아요. 근데 점점 낮아지더니 11%, 8%, 3.4, 1.9 가더니 마이너스를 찍어버렸단 말이죠.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5%. 이거는 비교 대상 가능한 매장의 매출이 그 전년 동기 대비 혹은 전분기 대비 지금 이 마이너스가 나버렸다는 거예요. 플러스로 전환을 했긴 했지만 겨우 지금 전환을 했죠. 자, 이런 모습이 별로 좋지가 않은 상황이죠. 자, 이제 CEO 같은 경우에는 그래도 자신감 있는 표현을 했습니다. 여기 아치가 나오죠. 아치? 이게 갑자기 맥도날드에서 무슨 아치가 이거 무슨 예술 작품도 아니고 왜 나오느냐. 그 맥도날드의 M자가 이렇게 아치 2개를 그린 형태잖아요. 그래서 그게 노란색이기 때문에 보통 골든 아치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이 맥도날드를 이거 애명으로 아치라고 불러요. 아치. 양아치 아니고요. 아치. 그래서 지금 여기 아치라는 단어가 들어간 게 그 CEO이기 때문에 맥도날드를 어떻게 보면 자기 애칭같이 부르는 거예요. 애완동물처럼. 아치를 가속화하는 것은 여기 가속화거든요. 우리 엑셀 밟는다고 하잖아요. 악셀 브레이크. 여기 엑셀레이션이잖아요. 그러니까 아치를 가속화하는 게 시장 점유율 확대에 집중하면서 계속해서 올바른 전략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게 비교 대상 매장 매출이 이렇게 떨어지고 대장균 파동도 있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치를 계속해서 가속화시켜야 된다. 그리고 우리는 뛰어난 가치, 흥미로운 메뉴, 혁신, 문화적으로 관련성 있는 마케팅으로 고객에게 집중하여 승리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다. 어쨌든 뭐 지금 굉장히 어려운 상황 속에서 장수가 자기가 패배를 인정하면 안 되잖아요. 장수는 자신감 있게. 우리의 가치를 지켜나가겠다. 이런 말을 했기 때문에 다음 분기 실적을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뒤로 가겠습니다.
자, 바로 이겁니다. 이제 아치라고 부르는 게 이게 아치거든요. 이게 두 개가 아치고 골든 아치죠. 골든 아치. 예전에 골든 아치 요 해가지고 광고로 무슨 동상인가도 받았습니다. 여기 밑에 있던 레이즈 유얼 아치스라고 해갖고 이런 캠페인을 벌였어요. 해시태그 캠페인을. 제가 뒤로 가겠습니다. 자, 근데 이제 문제가 아까 전에 미국 쪽이 이제 저기 깎아먹은 게 뭐냐면은 미국인들이 원래 이제 쉽게 사 먹을 수 있는 저렴한 가격에 사 먹을 수 있는 거였는데 인플레이션이 너무 올라가다 보니까 사 먹기가 힘들어진 거예요. 물론 해리스가 무슨 뭐 서민 코스프레를 했느니 뭐니 뭐 말도 많은데 어쨌든 간에 서민들이 먹기 좋은 음식이기 때문에 그렇게 뭐 그게 진심이었던 그게 무슨 그냥 어떤 쇼맨십이었던 그 얘기를 한 거잖아요. 그래서 서민들을 공략하기 위해서 막 트럼프도 맥도날드 가서 아르바이트하고 해리스도 옛날에 나 어릴 때 아르바이트했다. 그렇게 강조하는 이유가 그거잖아요. 나는 맥도날드에서 서민들이 즐기는 그 매장에서 일도 했고 난 그 음식을 즐겨 먹었으니까 너네랑 같은 부류다. 물론 다 엘리트지만 그런 얘기를 하고 있었던 것이죠. 근데 인플레이션이 굉장히 심각하다는 것이죠, 지금. 자, 여기서 이제 제일 많이 오른 게 이거네요. 199달러 이거 오른 거 있는데 이게 제일 많이 올랐습니다. 지금 일단 맥치킨 샌드위치죠. 뭐 치킨 싫어하시는 분은 싫어하시겠지만 치킨 좋아하는 사람은 좋아하죠. 맥치킨이 199%가 올랐습니다. 지금 이게 2014년부터니까 10년 동안의 자료입니다. 10년 동안 200% 올랐으니까 1년에 무려 20%씩 올랐습니다. 물론 절대 가격으로 따지면 무슨 스테이크에 비해서는 싸지만 이 상승률이 어마어마한 상황이죠. 그리고 두 번째로 많이 오른 걸 봤더니 요거네요. 맥더블. 맥더블이 168% 올랐습니다. 3등까지만 볼까요? 3등? 아, 3등 이거 프렌치 후라이. 그 트럼프가 그 계속 그 앞치마하고 튀겼던 그 프렌치 후라이가 무려 140% 가까이 올랐습니다. 자, 너무 많이 올랐죠, 다. 자, 뒤로 가겠습니다. 자, 그래서 뭐가 많이 올랐나 이렇게 되어 있는 겁니다. 맥치킨, 맥더블, 미디엄, 감자튀김 순이죠. 자, 뒤로 가보겠습니다. 그나마 음료수가 덜 올랐네, 음료수가. 자, 그리고 브랜드로 따져도 압도적이거든요. 아까 전에 맥도날드 메뉴로 비교해놨지만 브랜드로 따져버려도 압도적이에요. 저런 맥치킨, 맥더블, 프렌치 후라이가 주 리드를 해가지고 맥도날드 브랜드 전체 메뉴를 지금 무려 100%를 지금 끌어올렸습니다. 이것도 2014년부터 24년이죠. 맥도날드 전체 평균도 지금 한 1년에 10%씩 오른다는 겁니다. 2등이 파파이스인데 86이에요. 타코벨이 81이고. 그리고 지금 그 빌 에크먼이 투자해서 600% 수익 냈다는 그쵸 치폴레 이 회장이 저기로 가서 스타벅스 가서 지금 스타벅스 또 고군분투하고 있죠. 그게 이슈였는데 역시 CEO가 중요하긴 한가 봅니다. 자, 그리고 여기에 지금 버거킹도 있고 있는데 버거킹도 저 빌 에크먼이 투자했던 거죠. 그런데 지금 여기서 여기에 지금 표현이 안 돼 있는데 서브웨이랑 스타벅스가 가정용 인플레이션을 제외한 이게 가정용 인플레이션 소비자 물가에서 가정용 인플레이션이 그 연준의 소비자 물가 지수 거기서 나온 거예요. CPI에서. 그 항목에서 가정용 여기 보면 프롬 홈 인플레이션 나오죠. 가정용 인플레이션을 제외하고 음식점보다 낮은 유일한 두 곳이 서브웨이랑 스타벅스예요. 그러니까 서브웨이랑 스타벅스를 사 먹으시기 바랍니다. 자, 치폴레 CEO는 희한하게 이렇게 75% 상승률 나온 데서 열심히 하고 성과를 얻은 다음에 스타벅스로 갔죠. 그래서 제가 분명히 생각이 나는 게 스타벅스 가격이 인상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치폴레에서 대박이 난 게 자기가 혁신한 것도 있지만 가격을 저렇게 올려받아가지고 충성도 높은 고객한테 계속 올려받는 거예요. 코스트코도 지금 보세요. 너네 못 떠나 싶으니까 지금 또 올렸죠? 이번에 또 5월 달인가에 또 다시 올리잖아요. 멤버십. 근데 탈퇴 못할 거 아니까 지금 충성도 높은 고객을 잡아놓고 계속 올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어느 정도 한계치를 넘어서 버리면 떠나겠지만 그렇죠? 맥도날드의 맥모닝을 맥날 먹는 사람들이 그거 오르는 거를 저기 하기가 어렵거든요. 10년 동안 이렇게 10%씩 이게 물론 맥도날드가 패스트푸드에서 가장 많이 오르긴 했지만 절대적인 가격 자체가 낮기 때문에 계속 올리는 게 물에 젖듯이 비에 옷이 젖듯이 그냥 그게 받아들여 버리게 되거든요. 그래서 지금 여기가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 스타벅스 지금 막 줄이고 있는 거 보이시죠? 치폴레 CEO가 여기 간 다음에 스타벅스 지금 뭐 하고 있어요? 원래 스타벅스에 그 화장실이나 이런 거 다 이용 가능하게 했는데 지금 안 된다고 한다고 하잖아요. 이제 앞으로. 그렇죠? 원래 뭐 인류애적인 측면에서 스타벅스에 가서 화장실 이용하고 뭐 그냥 저기 충전 좀 이용하고 하는 거 해주기로 했는데 그동안
지금 이제 막아버린대잖아요. 음식 안 시키면 안 들여보낸대요, 이제. 그런 것도 다 줄이는 일환이고 여기서 스타벅스의 가격 인상이 일어난다면 지금 스타벅스는 10년 동안 가정용 인플레이션에 비해서 지금 굉장히 낮은 수치이기 때문에 그렇죠? 치폴레에서 했던 것처럼 굉장히 올릴 가능성이. 그래서 그런지 지금 스타벅스 주가가 $100를 다시 돌파하고 있어요. 자, 뒤로 가겠습니다. 자, 맥도날드 100%부터 쫙 있죠. 버거킹 55%까지. 버거킹의 2배네요, 맥도날드가. 자, 뒤로 가겠습니다. 어쨌든 이게 소비자들이 힘들면 식품 회사는 좋습니다. 회사는. 그렇죠? 마진이 많이 남으니까요. 소비자의 고통은 기업의 마진 확대예요. 자, 이게 바로 그겁니다. 쿼터 파운드 치즈. 이것 때문에 작년에 난리가 나서 지금 공식적으로는 저기가 됐지만 종결이 됐는데 문제는 계속 남아있는 거는 소송입니다. 소송. 지금 다 집단 소송을 맥도날드에 저기를 한 상태거든요. 지금 한 상태인데 여기 바로 이 얇게 썬 양파가 원인으로 제공이 되었었죠. 그래서 지금 원인으로 지금 파악이 되어가지고 우리나라에서도 지금 난리가 양파를 다 빼고 그랬었습니다. 자, 뒤로 가겠습니다. 어쨌든 햄버거가 무서워요, 진짜로.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말 신기하게 자, 아까 전에 보시다시피 미국에서 다 깎아먹어서 전 세계를 평균으로 했더니 비교 대상 매장 매출이 플러스 0.4로 겨우 플러스를 유지했죠. 그리고 대장균 파동에 따른 소송도 지금 있고 그다음 인플레이션이 가장 높은 브랜드여가지고 서민들이 이걸 먹어야 돼 하면서 떠날 가능성도 있고 그런데 장중에 5%가 올랐는데 이게 어느 정도만의 최고치냐면 2020년 여기 코로나 때를 가야 됩니다. 2020년 코로나 때 돈이 확 부어지고 나서 폭등했던 그 블랙스완 이후에 장중에 5%가량 오른 거는 5년 만에 최초입니다. 자, 이걸 무엇을 의미하는 걸까요? 뒤로 가보겠습니다. 자, 딱 봐도 별로 좋지 않아 보이긴 하는데 자, 10.02%만 오르면 323.79에 도달되게 됩니다. 평균 컨센서스 목표 주가예요. 뒤로 가겠습니다. 자, 13바이의 8홀드 의견은 좋네요. 뒤로 가겠습니다. 자, 차트를 보겠습니다. 오, 좋아요, 주가가. 그쵸? 자, 이게 그러니까 자, 이 실적이 엄청 좋게 나와도 오히려 꼬꾸라지는 게 있는 반면에 이게 실적이 그쵸? 매출은 다 플랫이고 순이익이랑 조정 주당 순이익은 마이너스가 났잖아요. 그리고 비교 대상 매장 매출도 12% 기록했던 데서 0.4로 겨우 플러스 유지하고 있고. 근데 장중에 급등을 해서 $300를 돌파하고 모든 고점 추세선까지 다 돌파했어요. 이 로켓포를 쏘아 올리고 있죠. 기대감인가요? 뒤로 가겠습니다. 트럼프 수혜주인가요? 트럼프가 워낙 좋아해서. 어쨌든 간에 주봉에서도 굉장히 답답한 구간을 날려버렸습니다. 그렇죠? 50주선의 지지를 받고 20주선의 저항을 받고 있었는데 20주선의 저항을 단 한 번에 갭 상승으로 날려버렸습니다. 자, 이 갭은 의미가 크죠. 일봉이 아니라 주봉이기 때문에 훨씬 더 크고 주봉에서 이 몇 주간입니까? 이거를 날려버렸다는 것이죠. 자, 뒤로 가겠습니다. 아주 좋은데요. 자, 맥도날드 뭐 장기적으로 상승하고 있죠. 보세요. 장기적으로 상승하고 있고 코로나 때도 코로나 때는 진짜 다 기회였어. 다 기회. 그렇죠? 저기서 50개월 선에서. 자, 이번에도 50개월 선에서 또 기회죠. 절대 깨지 않고 있죠. 지금 20개월 선 위에 올라 있죠. 이 맥도날드의 장점은 그거예요. 아까 전에 이제 배당을 많이 주는 약간 성숙주를 변신했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가파르게 오르지 않기 때문에 항상 이동평균선과 밀집해서 붙어 있어요. 이격이 크게 벌어지지 않는다는 것이죠. 그래서 언제 들어가도 부담스럽지 않은 자리. 엔비디아는 이 이동평균선하고 이 봉이 이만큼 벌어져 있어요. 그렇죠? 물론 그거랑 비교할 수는 없지만 스타일이. 어쨌든 계속 이렇게 붙어서 가면서 $300를 지금 돌파하고 장중 5% 오른 거는 이 지금 코로나 이후에 최초다. 굉장히 안정적인 계단식이죠. 그래서 맥도날드의 가격 인상에 헉 해가지고 맥모닝을 먹을까 말까 고민하시는 분들은 맥도날드 주식에 투자를 하면서 드시길 바랍니다. 자, 오늘의 한 줄 매드평입니다. 맥날 먹는 날. 이제는 날로 못 먹어.
트럼프 대통령의 상호 관세, 생각보다 우리 증시를 크게 뒤흔들진 않았습니다. 다만 장 초반에 어제 양대지수 일제히 하락으로 출발했다가 다행히도 장 후반부에 조금 더 힘을 내주면서 코스피는 약보합권에 그리고 코스닥은 1% 가까운 상승 흐름을 보였습니다. 이날 장에서 양대지수 모두 외국인들이 덜어내긴 했습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름의 상승 기조를 이어가는 모습을 보였고요. 이 상호 관세라는 것 자체가 우리나라 경제권에는 어느 정도 영향력이 다른 국가들보다는 미미할 수 있다라는 긍정적인 관측이 주가 전반적인 측면에는 힘이 되어줬던 것 같습니다. 또 여기에 코스닥 같은 경우는 최근 코스피의 상승을 계속해서 웃도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코스닥의 거래대금 8개월 만에 10조 원대 다시 회복을 보여주면서 이 코스닥 안에 있는 업종들 간의 테마 흐름이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는 상황이고요. 다만 어제 수급단에서의 흐름을 확인을 해봤을 때는 삼성전자를 외국인과 기관들 모두 가장 많이 담아간 것으로 확인이 됐습니다. 주가 자체는 3% 넘게 상승하는 모습을 보였고 어제 52주 신고가 들어갔던 종목 중에서 정말 오랜만에 콘텐츠 관련주가 1위권에 이름을 올렸죠. 쌈지엔터가 30% 오르면서 상한가 안착을 했는데 일단 발표했던 실적 자체도 긍정적이었고 최근에 다시 한한령과 관련된 기대감이 엔터주의 주가를 계속해서 끌어올리는 모습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 우원식 국회의장과 시진핑 주석이 만나서 앞으로 한국 문화와 관련된 교류를 이어갈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감이 현재 엔터 관련주들에게는 전반적인 강세 모멘텀으로 작용이 되고 있는데요. 또 여기에 올해 들어선 또 주요 아티스트들의 컴백까지 맞물리는 만큼 올 한 해를 놓고 일단 해당 섹터에 대한 기대감 계속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오랜만에 엔터와 콘텐츠 관련주의 52주 신고가 소식이 나왔는데 전반적인 섹터 단에서의 움직임으로 퍼져나갈 수 있을지 지켜보도록 하겠고요. 그리고 나머지 두 종목은 모두 로봇 관련주들이었습니다. 다음 장 통해서 어제 장의 분위기 한판으로 정리를 해보도록 할 텐데 여러 가지 이슈들이 있었습니다만 어제는 꿈 모음집으로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전 세계 모두의 꿈이죠. 로봇이 되겠는데요. 계속해서 휴머노이드 로봇에 대한 기대감이 커지면서 로봇 관련주들은 이날 장에서도 두 자릿수 이상의 급등 흐름이 이어졌습니다. 그 안에서도 SK그룹이 인공지능 로봇 사업을 본격화하겠다라는 코멘트를 최태원 회장이 직접적으로 내놓으면서 특히 SK텔레콤향 로봇 기업들의 주가 상승이 가팔랐는데요. 이 SK텔레콤의 로봇 공급 이력을 가지고 있는 휴림 로봇이 이날 장에서는 27% 넘게 올랐고요. SK온이 2대 주주로 있는 유일 로보틱스도 20% 가까운 반등을 보이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기판 중에는 꿈의 기판으로 불리는 유리기판, 지난주 목요일부터 계속해서 삼성전자발 모멘텀은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날 장에서도 PI가 다시 한번 상한가에 안착하는 모습을 보였고 한빌레이저나 CNG하이테크 같은 경우도 두 자릿수 이상의 상승 기조를 이어가고 있는데 삼성전자가 본격적으로 유리기판에 뛰어든다라는 코멘트 하나로 현재 4거래일 연속 시세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배터리 중에 꿈의 배터리로 불리는 전고체 배터리도 어제 관련주들이 일제히 급등을 했죠. 유일 에너테크는 상한가 안착을 했고요. 현대차가 전고체 라인 3월부터 본격적으로 가동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만들어낸 전고체 배터리를 가지고 전기차 시제품을 올해 안으로 출시한다라고 하는데 화재 위험성이 확실히 적기 때문에 꿈의 배터리로 불리는데 해당 전고체 라인을 직접 내재화해서 차에 탑재하는 게 현재 현대차의 목표죠. 일단 다음 달부터 본격적으로 가동이 된다는 소식과 함께 관련주들의 주가가 어제부터 시세가 나왔는데 연속성을 띌 수 있을지 오늘 증시도 함께 지켜보시죠. 이외 시간의 이슈들도 점검을 해보도록 할 텐데요. 시간 외에서 실적을 발표한 기업들 위주로 상한가 들어간 종목들이 나왔습니다. 대표적으로 하나에어로스페이스와 비상교육 그리고 기산텔레콤이 될 것 같은데 하나에어로스페이스 같은 경우는 2년 연속 역대 최대 실적 기록을 했습니다. 특히 영업이익 같은 경우는 연간 단위 기준으로 전년 대비 190%나 상승하는 모습이 나왔고요. 그리고 하나오션의 주식을 추가적으로 취득한다라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여기저기 뿌려져 있는 하나오션의 주식을 하나에어로스페이스로 전부 다 모은다라는 소식이 전해졌는데 오늘 해당 이슈까지 겹치면서 시간에서 이미 상한가 안착했지만 추가적인 변동성 보여줄지 같이 기다려보도록 하겠고요. 기산텔레콤 같은 경우는 해외 매출 증가로 인해서 작년에 영업이익이 급증하는 모습 포착이 됐습니다. 전년 대비 54% 호실적을 내면서 시간에 상한가 안착했고요.
비상교육 같은 경우는 지속적으로 적자 상태였는데 작년 기준으로 영업이익이 흑자로 전환됐다라는 소식입니다. 다만 매출단은 조금 아쉬운 부분이 있는데 시간 외에서는 강한 변동성을 보였기 때문에 오늘 함께 주목을 해보시면 좋겠고요. 그리고 어제 양자 컴퓨터 관련주들이 두 종목이나 시간에서 상한가 안착을 했습니다. 사실 이 소식은 지난 2월 5일에 먼저 나왔던 소식인데 시간에서 다시 한번 부각이 되면서 관련주들이 상한가 안착을 했고요. 이 국회 기준으로 양자기술에 올해 2천억 원 투자하겠다. 그래서 지난해 예산보다도 54%나 증액이 된 모습이 나오면서 앞으로 국가 차원에서 양자 컴퓨팅 기술을 계속해서 개발할 수 있을지 또 추가적으로 투자를 이어갈 수 있을지 해당 부분 집중해 보시면서 오늘 관련주들도 변동성 함께 기다려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외 글로벌에서 전해진 소식들도 빠르게 점검을 해보도록 할 텐데요. 대표적으로 세 가지 섹터로 나눠서 좀 체크를 해보겠습니다. 방산 관련해서는 이미 방산 관련주들 계속해서 변동성이 나오고 있죠. 방산뿐만 아니라 재건 관련주들도 특히 주목을 해보시는 게 중요할 것 같은데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전쟁이 이제 마무리가 되는 것처럼 분위기가 흘러가고 있습니다. 지금 국내에서는 14일 안보회의를 통해서 종전에 대한 가능성, 이 협상이 나올 것으로 기대하고 있는데 새벽에 나온 외신들의 소식을 통해서 보니까 이 트럼프의 우크라 특사가 20일에 직접 키이우를 방문한다라고 하거든요. 이 자리를 통해서 종전안이 논의될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상했던 안보회의보다는 일주일 정도 좀 밀려나는 스케줄이긴 하지만 확실하게 이 종전에 대한 논의가 나올 것으로 기대감이 나오면서 오늘 재건 관련주들 다시 한번 집중해보시는 게 중요할 것 같고 어제 철강과 알루미늄 관련주들 우리 국내장에서는 일제히 급락을 했습니다. 다만 미국 증시 기준으로 관련주들이 일제히 상승하는 흐름이 나왔었고요. 그리고 유럽 쪽에서도 좀 강력하게 반발의 발언들을 내놓고 있습니다. 철강과 알루미늄 제재하는 것에 대한 보복 조치를 확실하게 취하겠다는 코멘트가 나오고 있는 만큼 다른 우대국들, 다른 동맹국들의 이러한 움직임이 혹시 한국 관련주들에게까지도 영향이 될 수 있을지 지켜보시는 게 중요할 것 같고요. 다만 간밤 미국의 CNBC 보도 내용을 확인을 해보면 이번에 미국의 철강과 알루미늄 관세 조치로 인해서 가장 크게 타격받을 국가로 한국을 꼽았더라고요.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이 좀 엇갈리는 이슈이긴 합니다만 오늘 철강 관련주들 어제 낙폭을 보였던 것 어느 정도로 회복해줄 수 있을지도 같이 지켜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AI에 대한 기대감은 계속해서 나오고 있죠. 오픈 AI CEO인 샘 올트먼이 AI에 대한 발전은 컴퓨터 발전보다 더 빠르다라고 코멘트를 내놨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우리가 학습하면 학습할수록 AI에 대한 투자 비용도 계속해서 줄어들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투자를 멈춰서는 안 된다라고 이야기를 했고요. 일단 AI 사용 비용이 1년마다 10분의 1로 감소가 되고 있는 만큼 시장 자체에 대한 확산 기대감은 계속해서 커져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범용 인공지능인 AGI 같은 경우도 10년 안으로 출범될 것으로 전망치를 내놓기도 했고요. 또 간밤 추가적으로 이 TSMC를 통해서 본인들이 직접 제작해서 만드는 반도체 가속화하겠다라는 코멘트 다시 한번 점검하기도 했습니다. 관련해서 A식 반도체 관련주들 오늘 추가적인 상승을 같이 보일지도 지켜보시죠. 마지막으로 주요 경제 일정들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TSMC 1월 매출 발표됐습니다. 12조 원 정도 기록을 하면서 전년 대비 35% 추가적인 상승 기조를 이어갔고요. 1분기 자체에 대한 마진율 현재 59% 정도 범위로 예상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오늘 제롬 파월 연준 의장 상원에 출석을 해서 코멘트를 내놓게 되는데 어떤 발언들이 나올지 새벽 시간도 주목을 해보시고요. 이제 이번 주 수목금은 모두 미국에서 인플레이션 지표 발표가 되게 됩니다. 과연 3월 금리 인하에 대한 힌트를 얻어갈 수 있을지 경제 지표까지 같이 주목을 해보시면서 혹시 오늘 추가적으로 트럼프 관세와 관련된 코멘트가 오늘 장중에 나올 수 있을지도 지켜보시면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전반적인 국내 시장 상황 함께 점검해 왔습니다.
간밤 마감된 뉴욕 증시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뉴욕 증시 3대 지수는 관세에 대한 우려를 덜어낸 듯한 모습을 보였는데요. 3대 지수 일제히 상승 마감했습니다. 특히나 나스닥 같은 경우에는 전 거래일의 하락분을 대부분 만회하는 듯한 모습을 나타냈는데요. 1% 가까운 상승세로 장을 마쳤습니다. 이날 뉴욕 시장에서는 인플레이션 지표도 발표가 됐는데요. 이 1월에 뉴욕 연은 1년 기대 인플레이션이 3.0%로 집계가 되면서 예상치에는 부합하는 성적표를 받아들었습니다. 지난주에 기대 인플레이션과는 다르게 또 예상치에 부합하는 이 실적을 받았기 때문에 계속해서 이 엇갈리는 지표들, 이번 주에 있을 이 CPI와 PPI 그리고 소매 판매까지 경제 일정들 체크를 더욱더 면밀하게 해보셔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인플레이션과 관련해서 이 금리 동결이 계속해서 이어질 것이다. 최대 6월까지 이어질 것이다라는 그러한 가능성들이 나오고 있는데요. 이로 인해서 또 파월 의장의 발언까지도 꼼꼼하게 살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날 미국장에서는 이 트럼프의 관세 조치가 오히려 미국 시장 내에서는 호재로 작용한 듯한 모습이었는데요. 철강과 알루미늄 주들이 상승을 하면서 시장의 상승을 주도하는 모습들도 나타냈습니다. 이로 인해서 이 빅테크들의 투심이 살아나면서 일제히 상승하는 흐름을 보였고요. 테슬라를 제외하고는 모두 다 좋은 흐름을 나타냈습니다. 그렇다면 이날 섹터별 분위기는 어땠는지 살펴보시죠. 네, 빅테크들은 다시 한번 이렇게 상승하는 흐름을 만들어냈습니다. 엔비디아 같은 경우에는 이 5거래일 연속 오르면서 2%가 넘는 상승세를 만들어갔고요. 이렇게 엔비디아의 상승세 속에 반도체주들도 함께 오르는 모습들 나타냈습니다. 그리고 메타 같은 경우에는 다른 종목들이 흔들리는 가운데서도 계속해서 견고한 흐름을 나타냈었는데요. 메타는 16거래일 연속 오르면서 마감을 했습니다. 이날 대부분의 업종들이 상승을 한 가운데 헬스케어와 그리고 금융주를 제외하고는 모두 좋은 흐름을 나타냈고요. 국제유가 상승 속에 에너지 섹터도 견조한 흐름을 나타냈습니다. 그렇다면 간밤 전해졌던 빅테크 소식들도 만나보시죠. 네, 엔비디아 같은 경우에는 이 AI 인프라의 바로미터로 여겨지는 이 폭스콘의 매출 전망에 따라서 이렇게 좀 상승세에 작용을 했다라는 분석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폭스콘의 1분기 매출이 이전 분기 대비해서 증가할 것이다라는 기대감들이 시장에는 지배적인 상황이고요. 또 이 GPU의 품질로 AI 칩 시장에서는 여전히 엔비디아가 우위를 점할 것이다. 다른 기업들이 쉽게 따라오지는 못할 것이다라는 분석들이 나오면서 이렇게 주가의 상승세에 힘을 보탰습니다. 아마존 같은 경우에는 AI를 통해서 비용을 절감하는 노력들을 이어가고 있고요. 또 쇼핑 도구의 성능을 업데이트하면서 계속해서 매출이 증가될 것이라는 기대감들도 더해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소식 속에 목표 주가 오늘 280달러까지 상향되는 모습이 나타났고요. 이어서 브로드컴 같은 경우에는 이 브로드컴의 맞춤형 칩 제공과 더불어서 이 네트워킹의 자산이 부각이 되면서 오늘장 상승세를 만들었는데요. 이러한 소식으로 인해서 모건 스탠리 같은 경우에는 비중 확대 의견을 제시하기도 했습니다. 그렇다면 간밤 특징주들도 함께 살펴보시죠. 네, 먼저 관세 부과 조치에 따라서 오늘 철강과 알루미늄 주들의 이 상승세가 돋보이는 모습 나타났는데요. 그 가운데서도 철강주 가운데서는 이 클리블랜드 클리프스가 가장 높은 상승세를 기록을 했고요. 뉴코와 US 스틸도 함께 좋은 흐름 나타냈습니다. 그리고 리프트 같은 경우에는 모빌아이와 함께 협력을 해서 2026년에 이 자율주행 로보택시 서비스를 개시할 것이다라는 계획을 밝히면서 오늘장에서 6%가 넘는 상승세를 만들어갔고요. 슈퍼마이크로 컴퓨터 같은 경우에는 이 실적 발표를 앞두고 좀 매출에 대한 기대감이 더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난 2년간 매출액이 주당 순이익이 예상치를 88% 상회했다라는 소식이 전해지기도 했고요. 그리고 이 슈퍼마이크로 컴퓨터 같은 경우에는 이 회계연도 조작 사건으로 인해서 지난해 상장 폐지 위기까지 놓였었는데 이 재무제표에 대한 부분도 주목이 함께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어서 TSMC도 살펴보실 텐데요. 이 TSMC 같은 경우에는 지진의 여파로 인해서 1분기 매출이
부진할 것이다라는 전망이 나왔고요. 그리고 가이던스 하단의 수준에 이를 것이다라는 그러한 분석들도 함께 제시가 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오늘장에서 또 이 오픈AI와 함께 이 전용 칩을 제작하겠다라는 소식 속에 이렇게 강보합으로 마감을 했습니다. 그럼 이어서 실적 발표 종목들도 함께 만나보시죠. 네, 맥도날드 같은 경우에는 이 4분기 매출과 EPS가 모두 예상치를 하회하는 성적을 받아들었습니다. 하지만 동일 매장 매출 증가와 더불어서 이 로열티 서비스 회원들이 증가했다라는 소식 속에 주가는 4% 넘는 상승세를 만들었고요. 온세미컨덕터 같은 경우에는 부진한 4분기 실적과 더불어서 이 가이던스가 예상치를 하회했다라는 소식 속에 이렇게 8%가 넘는 급락세를 만들었습니다. 네, 여기까지 미증시 마감 상황 체크해봤고요. 그렇다면 오늘 장에서는 또 어떠한 이슈들이 우리 시장을 움직일지 계속해서 이데일리 TV와 함께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6월 11일 화요일입니다. 이데일리 TV 뉴스 브리핑 지금부터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오늘은 잠시 후에 말씀을 다시 드리겠습니다만 이데일리 신문의 일면 기사들 중에 두 기사를 이제 가져왔는데 일단 첫 번째로 역시 이제 트럼프 관세 얘기를 안 할 수가 없죠. 참 특이한 대통령은 맞죠. 이런 관세를 25%나 부과하겠다 이런 얘기들은 이제 슈퍼볼 같은 이런 스포츠 경기를 관람하는 어떤 행사에서 이렇게 얘기를 한다라는 게 참 하여간 여느 대통령이랑 분명히 다른 건 맞습니다. 제목에서 보시는 것처럼 이제 25% 철강하고 알루미늄에 관세를 부과하겠다. 트럼프 일기 때도 이랬습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로 제목에 있는 내용이 중국의 물량 밀어내기로 한국 철강 3연 초과. 사실은 우리나라 철강업계는 최근 몇 년 사이 계속 부진합니다. 특히 중국의 이제 이 두 번째 제목에 있는 내용처럼 밀어내기 수출 이게 사실 어제 오늘 얘기가 아니고요. 국내 잘 아시는 조선업계 요즘 엄청나게 호황이지 않습니까? 조선사에서 이 단가에 그러니까 전체 선박 그 조선 원가의 한 20% 부분을 차지하는 게 이제 후판, 두꺼운 철판 이게 이제 철강 쪽에서 와야 되는 건데. 이게 이제 국내 업체들도 잘 만듭니다만 사실 이게 국내 업체들보다 이제 중국 업체들께 후판이 자꾸 들어오다 보니까 참 그 부분 때문에도 조선 업체들의 이 호황을 국내 철강 업체들이 좀 만끽하지 못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합니다. 그런 상황에서 이제 이 관세 폭탄까지 좀 오니까 우리 철강 업체들은 정말 3연 초과다라는 제목에 좀 충분히 좀 걸맞는 그런 상당히 좀 심각한 좋지 않은 상황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건데. 일단 표 한번 보시면은요, 우리나라는 지금 미국의 9.7%를 미국 전체 철강 수입의 9.7%를 차지해서 전체 4위 이제 철강 수출 국가입니다. 우리나라 전체 철강 수출의 13% 정도가 미국으로 가니까 국내에서도 가장 많은 철강 물량을 이제 미국으로 한 나라에 수출을 좀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현재는 어떻게 하고 있냐면 이제 트럼프 일기 때 그때도 이제 25% 철강 쪽에 관세 부과한다고 그랬을 때 이제 우리가 협상을 해서 알았다. 그러면 우리가 수출 물량을 이제 제한을 할게. 그래서 이제 쿼터제로 바뀌어서요. 연간은 263만 톤 정도 이렇게 지금 현재 수출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게 쿼터는 이렇게 되는데 263만 톤을 다 채우지는 못한다. 이런 결과도 좀 있고요. 그러니까 이렇게만 딱 놓고 보면은요. 25% 관세 부과해도 우리는 무관세로 좀 쿼터제로 무관세인데 뭔 상관이야 생각을 하실 수가 있겠는데 일단 이 관세가 이제 적용이 되기 시작하면
현재 무관세로 미국에 수출하고 있는 우리 철강 가격도 좀 일부 오를 가격이 가능성이 있다 이런 좀 전망도 나오고요. 중요한 거는 이 쿼터제, 이 무관세 쿼터제를 과연 트럼프 2기 정부에서 그냥 놔둘 것이냐 문제는 또 다른 얘기입니다. 만약에 이 쿼터제를 또 손본다고 그러면 현재 263만 톤이 더 줄어들 수도 있다는 얘기가 좀 되는 거죠. 우리가 263만 톤을 팔 경우 연 한 6조 원 정도 매출을, 그러니까 수출해서 수출을 이제 만들어낼 수 있는데, 만약에 이게 이제 비중이 준다고 그러면, 규모가 준다고 그러면 당연히 수출 물량도 줄게 되는 거고, 뭐 100% 폐지까지 가겠습니까만은 어쨌든 우리 협상 어떤 노력에 따라서 이게 유지가 될 수 있으면 제일 좋겠지만 유지가 못 되고 만약 준다. 또는 아예 뭐 폐지다 이런 쪽으로 한다면 사실 국내 철강업계들한테는 정말 큰 타격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또 하나는 이게 이제 관세가 부과하게 되면 뭐 당연히 지금도 사실은 중국산 철강이 미국에 들어가는 물량은 제한적이긴 한데요. 거의 뭐 없다라는 분석도 있고요. 근데 어쨌든 이렇게 되면 결국 이제 이 물량들이 이제 우리나라 시장으로 가까운 우리나라 시장으로 또 중국산 물량이 또 이렇게 밀어내기로 둘을 여지도 있다라는 이런 부분도 좀 부담스러운 대목이라고 좀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일단 이건 지금 시작인 것 같고요. 이제 이건 협상을 우리가 이제 어떻게 하냐에 따라서 결국 우리한테 상당히 좀 여러 가지로 부담이 되는 대목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렇게 이제 관세 얘기 나올 때마다 주시장은 출렁거릴 수밖에 없죠. 특히나 이제 우리처럼 당하는 입장에서 봤을 때는 언제나 그렇습니다. 근데 어제 우리 주시장 상황을 보면요. 장 초반에 좋지는 않았죠. 근데 후반으로 갈수록 또 좋아지더니 결국은 코스피는 뭐 거의 뭐 0.03% 하락했으니까 거의 뭐 보합권으로 올라왔고 코스닥은 0.9% 플러스로 돌아섰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상당히 참 우리 시장이 최근 모습을 보면 굉장히 좀 긍정적인 모습들이 그러니까 굉장히 뭐랄까요? 견조하다, 약간 좀 뒷심이 있다, 뭐 이런 표현이 좀 가능할 것 같은데요. 표에도 좀 나옵니다만은 어제도 이런 모습, 꾸준히 반등을 하는 그런 모습들이 좀 나타나고 있고요. 좀 그 다음에 또 하나 좀 봐야 될 게 이 외국인들 이 지분율입니다. 일단 우리나라 시장이 이렇게 비교적 뒷심을 좀 보이는 이유는 전 지난해 많이 떨어진 거에 따른 일단 약간 저평가에 대한 그런 기본적인 인식들이 깔려 있다 이렇게 좀 봐야 되겠고 또 하나는 이렇게 외국인 지분율에서 보시는 것처럼 이 지분율이 지금 32%까지 떨어졌거든요. 이게 작년에 9월쯤인가 그때 35%까지 갔던 게 좀 거의 3%포인트나 좀 떨어진 상황인데 그렇다고 그러면 이제 이게 투자 전략에 좀 활용할 수 있는 좋은 팁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시장에서도 지금 우리 시장이 이렇게 관세나 이런 어떤 외부 변수 때문에 출렁거릴 때마다 이런 소위 말하는 외부 변수에 좀 덜 영향을 받는 뭐 내수 관련주라든가 또는 이제 무관세, 관세 뭐 그 리스크가 좀 없는 이런 업종들 뭐 엔터, 방산, 조선 뭐 이런 쪽이 되겠죠. 소프트웨어 이런 쪽으로 이제 관심을 많이 가져보라 이런 얘기를 하면서도 또 하나 포인트가 이들 업종에 있는 종목들 중에서 외국인 지분율이 꾸준히 늘어나는 외국인이 계속해서 사고 있는 종목들을 좀 눈여겨보라 이렇게 조금 더 미세한 그런 투자 전략들을 좀 시장에서는 얘기를 해가고 있습니다. 또 트럼프 얘기네요. 매드맨 트럼프 피하자 내수주 담는 국민연금. 예. 국민연금이 이제 최근에 지분율 변동한 내용이 좀 나왔습니다. 일단 오늘 뉴스브리핑에서는 국내 쪽 얘기를 좀 말씀드리고 잠시 후에 마켓나우 일부에서 제가 맡고 있는 이 모닝체크에서는 이제 외국주, 그러니까 미국주를 어떻게 변화가 있는지 그 말씀을 이제 드릴 텐데요. 일단 오늘 뉴스브리핑에서 국내주 얘기만 더 말씀을 드리면 표를 한번 보시면 이제 금방 이해가 되실 텐데 현대백화점, CJ 대한통운, 호텔신라 이 세 종목, 그 대표적인 유통주죠, 내수주죠. 이들 종목들은 조금 다 샀습니다. 0.1% 전후로 지분을 좀 늘린 모습이고 밑으로 내려가 보시면 건설과 바이오, 증권 이 세 섹터에 있는 종목들은 다 지분을 줄였죠. 특히 GS건설 같은 경우 1%포인트가 넘게 지분을 줄였고 바이오 쪽 HD 현대산업개발도 한미약품도 0.5%포인트 가까이 지분을 좀 줄이는 모습이 좀 나타났습니다. 내수주를 사는 이유는 앞서 말씀드린 건 내용이 비슷합니다. 그러니까 관세에서 조금 이 리스크에서 조금 회피를 할 수 있는 그런 쪽이기 때문에 내수주를 사고 있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건설주와 현대산업개발, 이 건설주 같은 경우나 이 한미약품 같은 이 바이오주, 증권주들은 다 이제 금리 인하 쪽과 관련돼 있다라고 좀 분석이 좀 되고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다시 이제 금리가 내려가면은 수혜를 받는 업종들이 이제 건설, 바이오, 이제 특히 증권 같은 경우는 금리가 내려가면 더 투자가 활발해지니까 그래서 이제 거래가 늘어나고 하니까 이제 금리 인하 수혜주로 보통 얘기를 하는데
지금 시장 분위기가 미국도 계속 인플레에 대한 부담이 좀 커가지고 있는 상황이죠. 관세도 관세고 그러다 보니까 미국 소비자들의 이 기대 인플레이션도 지난달께 나온 게 4.3%까지 나왔습니다. 이게 한 달 전에 비해서 1%포인트나 더 급등을 한 그런 상황이니까 그만큼 인플레에 대해서 미국 소비자들도 좀 부담을 느끼고 있다 이런 얘기가 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금리를 연준이 추가로 내릴 가능성이 이제 그만큼 좀 어려워진다. 가능성이 좀 작아진다 이렇게 되는 거고 그렇게 되면은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을 갖고 있던 그런 업종들의 어떤 향후에 모멘텀이 좀 줄어들 수 있다 이런 얘기가 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건설 바이오 증권주들은 좀 지분을 국민연금에 줄였다 이렇게 좀 해석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는요. 작년부터죠. 계속해서 이제 금융당국이 지금 약간 기울어진 운동장으로 좀 돼 있다라고 많이들 평가를 하고 있는 국내의 자본시장 이 제도적인 문제, 뭐 예를 들어 유상증자, 그다음에 뭐 CB 발행 같은 거, 그다음에 늑장 공시, 뭐 등등등 많지 않습니까? 그다음에 물적 분해, 인적 분해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하나하나 개선 방안을 내놓고는 있습니다. 이제 시행이 당장 뭐 올해 1월 2일부터 시작되지는 않아서 문제죠. 이제 하나하나 되고는 있긴 한데 일단 유증심사, 유상증자 심사를 금융당국이 까다롭게 좀 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뭐 사실 제도로 바꾸지 않더라도 뭐 법이 바뀌지 않더라도 바로 시행할 수가 있는 거니까요. 금감원이 작년에 정정 요청을 역대 최다로 했다라는 이제 그런 기사가 이제 오늘 증권면에 담겨 있는데요. 이게 이제 일면에도 나와 있는 기사, 일면과 이제 구면에 걸쳐서 좀 나눠져 있는 그런 기사인데 기사의 내용은 간단합니다. 유상증자 때문에 이제 주주들의 피해가 많고 또 주주들의 반발도 많고 또 일부 주주들은 소액 주주들이 이제 중심으로 이제 연대를 해서 집단적으로 반발한 이런 사례가 계속되니까 금융당국에서 봤을 때 이런 모습들 사실은 굉장히 부담스러운 부분들입니다. 왜 이 주주들이 이렇게까지 행동을 하고 반발을 하고 이러느냐에 대해서 그 원인은 결국 제도적인 문제가 아니야 이렇게 당장 화살이 올 수밖에 없고 실제로도 그렇기 때문이죠. 그래서 작년에 이제 유상증자 때문에 하도 이제 주가가 떨어져서 주주들의 반발이 강하다 보니까 잘 아시는 것처럼 고려한도 그렇고 이스페타시스도 그렇고 여러 회사들이 있었죠. 금감원에서 정정 신고를 요구를 하고 그래서 이제 해당 회사에서 정정 신고서를 다시 이제 제출하고 이런 여러 번의 이제 과정들이 있으면서 뭐 고려한이나 이스페타스 같은 회사들은 아시는 것처럼 이제 유상증자 포기했었죠. 이런 회사들이 좀 여러 있었습니다. 찾아보니까 이제 일부 유상증자를 추진하던 회사는 9번이나 정정 신고서를 냈다라는 그런 사례도 이들의 취재 결과 좀 나오고 있는데요. 결국 이제 유상증자는 필요하죠. 상장을 한 이유가 자본시장에서 자금을 조달해서 이제 회사를 키우기 위한 그런 면이 큰 거니까요. 근데 일부 회사들이 자꾸 이제 소위 말해서 조금 표현이 좀 세긴 합니다만 분탕질을 하고 있는 거죠. 이런 게 오래됐고요. 유상증자의 근본적인 취지가 있는데 그거를 악용을 해서 오너들의 뭐 경영권을 강화한다든가 또는 회사의 어떤 그런 경영사의 어떤 잘못한 부분들을 결국은 주주들한테 떠넘기다가 이런 부분들 때문에 주주들이 반발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어쨌든 하나하나 어쨌든 좀 좋아지고 있다, 개선되고 있다는 측면도 결국 우리 시장이 조금 더 투자할 만한 그런 주식시장으로 좀 바뀌어가는데 중요한 어떤 하나의 흐름이다 이런 생각도 좀 해봅니다. 물론 아직도 바뀌어야 될 거 굉장히 많다는 거 금융당국도 잘 알고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뉴스브리핑 마치겠습니다.
예, 매주 화요일 날 마켓 비하인드는 IM증권 이영훈 이사와 함께 하고 있습니다. 이사님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예, 오늘 뉴욕 시장은 사실 관세 얘기 나와서 오늘 떨어지지 않겠냐 그런 생각도 했었는데 오히려 올랐고 또 내용을 보니까 US 스틸이 4.7%, 뉴코가 5.6% 확실히 철강주들이 급등을 하고 그러면서 좀 장이 좀 이렇게 상승하고 이게 참 뉴욕 시장은 그냥 이래저래 좋네요. 이제 좋은 점을 자꾸 부각을 해가지고 버티려고 하는 그런 느낌. 그게 이제 아직까지는 미국 시장에 대한 기대감이 크다는 얘기고, 또 지금 또 미국은 어쨌든 지금 빅테크의 나라기 때문에 어저께 이제 오늘 새벽에 끝난 거 보면은 빅테크 주식들 특히 이제 그 AI 투자와 관련돼 있는 엔비디아라든지 예. 브로드컴이라든지 뭐 또 슈퍼 마이크로 컴퓨터라든지 이런 쪽이 다 강했었는데 엔비디아도 2.8%나 올랐네요. 이게 지금 올라간 이유가 그 마크롱 대통령이 이제 유럽의 AI를 강화하기 위해서 이제 1,080억 유로 정도 예. 규모의 이제 투자 얘기가 있었고 또 중국에 있는 업체들 홍하이라고 하는 회사하고 뭐 폭스콘 같은 경우도 실적이 잘 나온다. 네. TSMC는 지진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가이던스 하단은 맞을 것 같다 1분기. 뭐 이런 것들이 좀 호재로 좀 작용을 한 측면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괜찮았고 또 거기에 더해서 이제 소프트웨어 주식들, 팔란티어라든지 오라클 뭐 이런 쪽도 강세를 보였기 때문에 뭐 지수 상승폭 대비로 봤을 땐 전반적으로 그냥 분위기가 나쁘지 않았었던. 글쎄요. 네. 그러면 이제 반도체 미국 이제 빅테크나 이제 이런 종목들 반도체 관련주들은 이제 딥시크 충격은 이제 완전히 벗어났다 뭐 이렇게 봐도 되나요? 지금 어제 이제 나왔던 얘기가 이제 헤지 펀드들이 그 쇼 포지션을 청산을 하고 다시 이제 롱으로 전환을 했다 뭐 이런 얘기들 나오는 거 봐가지고 그래요? 다시 좀 방향을 강세 쪽으로 이제 보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어제 뉴욕 연은에서 발표한 기대 인플레이션 같은 경우도 3% 정도로 나왔기 때문에 다시요? 네. 네, 그래서 이제 그 전에 발표했던 필라델피아 쪽에 이제 기대 인플레이션은 4%까지 나오는 그래서 바람에 깜짝 놀랐죠. 놀랬었는데 이제 그게 또 진정이 된 측면도 좀 있고 그런 저희는- 것들이 전반적으로 작용을 한 것 같습니다. 그러게요. 그러니까 이게 참 어디는 4%, 어디는 3% 이렇게 나오면 참 이게 물론 이제 인플레에 대한 부담을 그렇게 이제 이게 좀 확산되고 퍼지는 건 아니다라고 볼 수도 있긴 합니다만 어쨌든 이 너무 수치가 왔다 갔다 하니까 그것도 좀 약간 좀 불안스럽네요. 국내 시장 얘기로 좀 가보면 결국 이제 이 트럼프 또 이 상호관세 얘기 나오는데 상호관세 외에 또 이제 철강하고 알루미늄에 25% 관세 부과하겠다 이 내용들. 자 이런 부분들이 어쨌든 계속 우리 시장에는 좀 지수는 사실 어제 오후장에 좀 반등을 하긴 했는데 좀 회복을 하긴 했는데 어쨌든 계속 부담은 좀 될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예, 눈치 보기를 할 수밖에 없으니까요. 그러니까요. 그리고 이제 당장에 이제 그 관세 철강업에 대해서 이제 관세 부과하는 부분은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지난 1기 때도 그 요구를 받았을 때 쿼터제를 자발적으로 그렇죠. 도입을 하면서 이제 그걸 피해 나갔었는데 이번에 이제 다 일괄적으로 또 이제 하겠다고 얘기를 하니까 당장에 우리나라 이제 철강업체들 같은 경우는 이제 영향을 받고 충격을 받는 분위기고요. 근데 이제 또 보면은 유로존 쪽에서는 또 거기에 또 강한 반발을 하는 모습도 보여주고 유로는 있고. 뭐 계속 그런 것 같아요. 이건 좀 여담이긴 하지만은 사실 미국 내 철강 회사들도 그렇게 여력이 좋은 편은 아닌데 미국에서 소유되는 철강제 수요가 지금 그냥 보기만 해도 데이터 센터 건설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뭐 전력 인프라 구축하는 문제라든지 또는 이제 그 LA 뭐 산불 이후에 또 이제 재건 이슈도 나올 거고 그런 거 감안해 봤을 때 그렇게 만만하지 않은데 그 미국 내 철강 업체들이 또 그렇게 고부가 제품들을 많이 생산하고 있는 것도 아닌데 네, 이게 지금 그대로 될 것인가에 대해서는 저도 살짝 모르겠어요. 그리고 구체적으로 언제부터 한다라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것도 아니거든요. 그러면은 뭐 또 약간 엄포용으로 던져놓고 또 협상용으로 써먹겠다 이런 뭔가 의도일 수도 카드를 있다. 받아내기 위한 또 다른 어떤 방향이 아닐까 싶은 생각이 전 개인적으로 지금 들고 있거든요. 그 이사님 말씀하신 딱 그 포인트가 결국은 어제 우리 시장에서 뭔가 밑에 담겨 있는 어떤 게 아닐까. 그러니까 이를테면 오전장에는 좀 약세로 출발했다가 좀 빠지다가 반등 슬금슬금해서 결국 오후장에는 뭐 코스피도 거의 뭐 보합까지 올라갔고 코스닥은 오히려 0.9%까지 올라가고 네네. 결국 이렇게 내려갔다가 올라올 수 있는 뒷심이라고 그래야 되나 이런 힘이 결국은 이 관세 이슈 같은 경우는 에이 또 엄포용일 거야 뭐 또 협상하자는 얘기겠지 이렇게 생각하는 심리들이 담겨 있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좀 드는데 그러니까 아직은 그 관세에 대한 부분들 트럼프가 들고 나오는 것들이 본격적으로 시행된 것도 없고 사실은 여태까지 그렇죠. 이제
약간은 좀 협상용이면서 굉장히 세게 블러핑해 놓은 다음에 그걸 가지고 협의하려고 하는 이제 그런 입장이 좀 강해 보였었고요. 네. 그다음에 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이제 철강이나 이런 쪽 같은 경우는 자체 수요를 가지고는 지금 미국 내 어떤 자체 공급을 가지고는 미국 내 수요를 다 커버하기는 불가능한 상황에서 중국산을 완전히 배제시킨 상황을 놓고 본다고 하면은 나머지 국가에다가 일괄적으로 그걸 부과를 한다고 했을 때는 이건 또다시 인플레 촉발 요인이 될 가능성도 있기 그러니까요. 때문에 이 부분 역시도 마찬가지로 또 다른 어떤 뭔가를 받아내기 위한 카드일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지금 뭐 말씀하신 대로 앞서 잠깐 말씀하신 대로 미국 소비자들이 어쨌든 인플레에 대한 부담을 좀 느끼고 있는 상황인데 이런 것들이 하나하나 실제로 현실화된다 그러면 당연히 그런 거 그렇게 될 수밖에 없고 그리고 하여간 뭐 오늘은 의외로 중국 관련된 얘기는 좀 비교적 그렇게까지 부각되면서 나오지는 않은 거 보면 이 관세 이슈가 일기 때처럼 그렇게 뭐랄까 아주 큰 충격으로 시장에 이렇게 휘몰아치는 그런 느낌은 좀 아니다고 좀 보여집니다. 근데 지금 당장 보여지는 것만 가지고 판단하기는 좀 일러 보이고요. 중국과 관련된 부분들이 가장 이제 민감한 이슈고 미국 입장에서는 가장 중요한 이슈이기 때문에 그쪽과 이제 본격적인 협의를 들어가기 전에는 이렇게 눈에 띄게 막 그 질러놓고 난 다음에 협의하자 한다 해서 중국이 그거에 따라 가지고 순응할 리도 없을 거고. 그렇죠. 이번에는 예,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대응하는 방식은 이전 일기 때와는 좀 다를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도 계속 주목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거 하나만 더 여쭤보면은 일단 트럼프가 10% 뭐 물론 멕시코하고 이제 캐나다 얘기도 했지만 10% 관세 던지고 중국이 15% 던지고 그 다음에 좀 트럼프가 다시 상호 관세하고 철강 25% 던졌고 그럼 이제 중국 차례가 될 수 있는 여지도 있는 거네요. 저는 이게 지금 상호 관세 얘기 나오고 하는 거 봐서는 중국보다는 지금 유럽연합 쪽일 가능성이 오히려 높아 보인다. 타깃이. 네. 그러니까 중국을 건드릴 때 이게 제일 중국을 잘못 건드려 가지고 거기서 이제 난관에 빠지게 되면 이게 진행을 하는 데 있어 가지고 트럼프 뜻대로 진행이 되지 않을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그쪽을 진행하는 데 있어서는 조금 더 신중할 가능성이 있고 우선적으로 두들겨 가지고 자기 말을 좀 많이 듣거나 들어줄 가능성이 있는 쪽을 먼저 건드릴 가능성이 높다고 봐야 될 것 같고요. 오히려 이 부분에 있어 가지고는 그 일본 같은 경우는 이제 이번에 총리 방미해 가지고 회담하고 뭐 이런 거 봐 가지고는 그런 부분에서 어느 정도 좀 숨통을 틔워놓은 것 같은 느낌이 드는데 지금 봤을 때는 그 유로존이 일단 가장 크니까 유로존을 건드릴 것 같고 네. 지금 한국은 건드릴 것 같은데 지금 아직 안 건드리고 있어가지고 이게 지금 공백 기간이라서 안 건드리는 건지 아니면 다른 뜻이 있는 건지 카운터 모르겠지만 파트너가 없어서 그런가요 지금? 근데 이제 우리가 타겟이 될 수밖에 없는 부분들은 좀 많아요. 사실 내용 자체가 그래서 그렇죠. 뭐 상호 관세 같은 경우만 하더라도 그 내용 자체를 일기 때도 시도했다가 사실 공화당 내부에서 반대를 해가지고 접어섰던 이슈인데 이번은 지금 공화당 내부에서는 전부 적극 찬성이거든요. 네. 상호 관세는 그러니까 상대방이 부과하는 관세만큼 우리도 부과하겠다는 그 얘기잖아요. 근데 이제 문제는 지금 사실 미국이 제품을 잘 만드는 제품이 별로 없는데 없는 거죠. 예를 들어서 자동차 같은 경우도 사실 지금 덩치만 크고 사실 그 연비 효율성이라든지 이런 것들도 떨어지고 그다음에 이제 배기가스 배출 문제라든지 이런 것들 때문에 이제 그 친환경 쪽으로 굉장히 강화하고 있는 유럽 입장에서 봤을 때는 같은 조건을 만들어도 미국 차가 팔리기가 그렇게 쉽지는 않을 거라고요. 우리도 그렇더라고요. 우리도 마찬가지고요. 우리도 잘 안 그러니까 팔리더라고요. 우리도 지금 관세는 똑같이 부과를 하는데 미국 차 살 이유가 없잖아요. 그러니까요. 지금 현대차가 월등히 좋은데다가 더군다나 이제 덩치만 걷지 사실 그건 미국의 그 기름값이 싼 나라에서나 이제 통할 수 있는 그런 차인 거지. 우리나라에서는 그게 굉장히 좀 적합하지 않은 차이기 때문에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제 미국에서 강제적으로 강압적으로 이제 그런 부분을 갖다 요구할 가능성이 있다는 점이 앞으로 사실은 이제 좀 딜레마 아닌 딜레마가 될 가능성은 있습니다. 좀 전에 말씀하셨던 부분들 만만한데 그래서 예를 들어 그래서 이제 멕시코, 캐나다였고 그다음에 이제 일본은 알아서 그냥 보따리 싸가지고 와서 다 풀어놓고 갔고 그다음에 지금 이사님 말씀대로 이제 다음 타깃은 유럽연합은 어쨌든 나토라는 게 엮여 있다 보니 그 방위비라든가 어떤 군사적인 측면에서 어쨌든 미국에 대한 의존도가 워낙에 큰 지역이다 보니 이런 부분들에서 확실한 약점을 갖고 있다라는 점 또 현재 전쟁이 또 진행되는 지역이기도 하고 그런 부분. 그럼 이제 중국인데 말씀 나온 김에 미국이 중국을 확 이렇게 때리지 못하는 이유는 중국의 미국도 약점이 꽤 많이 있다라고 좀 본다라는 말씀이신 거잖아요. 중국은 좀 내성이 강한 편이죠. 경기도 되게 어려웠었고 그리고 또 이제
경기가 어려운 과정에서 특히 그런 국가에서 이제 잘 나타나는 것들은 그 자국주의 이런 것들이 굉장히 심하게 나타나잖아요. 민족주의 같은 네, 거 민족주의가 심하게 나타나고 하니까 중국 같은 경우는 이제 그런 부분들에서는 이제 미국과의 그 경제 전쟁 뭐 이런 식으로 이제 프레임을 설정해 버리게 되면은 그 힘들어도 견디겠다는 이제 층들이 많아지고 오히려 네, 그리고 이제 거꾸로 미국이 지금 어쨌든 자원 쪽에서는 중국보다는 확실히 뒤져 있는 건 맞으니까 그 히토리라든지 몇 개 이제 희귀금속류 같은 경우는 사실상 중국이 전 세계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워낙에 크기 때문에 맞아요. 네. 그거를 갖다가 이제 공급을 중단시켜 버린다든지 뭐 이런 게 항상 이제 상시적으로 나오는 협박이었기 때문에 어떻게 그걸 풀어나갈 것인지에 대해서는 이제 트럼프 그 대통령 입장에서도 생각을 많이 해야 될 것이고 1차적으로 지금 중국에서 먼저 화해 제스처를 던진 거 하나는 1기 때 약속했었던 농산물 구매를 안 했으니까 그런 걸 사주겠다라는 이제 취지로 지난번에 한번 얘기가 나왔었잖아요. 예. 그러니까 어떤 식이든 그거보단 조금 더 받아내려고 하지 않겠느냐. 이제 그런 식으로 이제 봐야 될 거고 또 한 가지 첨단 산업에 관련돼 있는 핵심 기술과 관련돼 있는 부품이라든지 이런 쪽을 중국에다가 이제 못 넘어가게끔 차단하는 정책은 계속 유지하면서 자기네들이 얻을 수 있는 최대한을 좀 뺏어내려고 할 거기 때문에 이게 셈법이 되게 복잡하군요. 복잡합니다. 그게 복잡하기 때문에 이거를 지금 당장 중국부터 치고 건드렸다가 중국에서 삐걱해 버렸을 경우에는 이게 사실 전부 미국의 힘에 지금 눌려가지고 눈치를 보고 있는 상황에서 그렇죠. 한쪽에서 삐걱거려 버리면은 이제 다른 쪽도 이렇게 만만해지지 않을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들까지 놓고 봤을 때는 중국은 좀 순차적으로 이제 건들려고 할 거기 때문에 아직까지 관세 전쟁 관련돼 가지고 본격적으로 지금 트럼프가 모든 패를 보여줬다고 저는 생각은 하지 않습니다. 네. 사실은 그럼 이제 중국하고의 그러니까 미중의 이 관세 전쟁을 사실은 이제 그거는 일단 표면적인 거고 결국 이제 패권 전쟁이죠. 이 부분은 이제 트럼프 2기 정부 들어서 다시 또 이제 수면 위로 올라와서 또 앞으로 진행될 건데 현재로서는 이 관세 전쟁도 아직 본격화된 거는 아니라고 기자님께서는 좀 보시고 계시다. 이제 그 말씀을 들으니까 이게 결국은 또 불확실성이 하나 좀 크게 그냥 뒷목을 짓누르는 그런 느낌이 좀 듭니다. 우리 시장 내용 얘기를 좀 여러 개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뭐 이사님도 사실은 작년 말부터 계속 말씀을 해주시던 부분인데요. 이 관세 리스크 결국은 불거질 거다. 이 관세 리스크에서 좀 거리가 있는 좀 덜 영향을 받는 그런 업종들을 살펴봐야 될 거다. 나는 AI 소프트웨어나 로봇, 방산, 엔터, 바이오 이렇게 이제 본다. 이렇게 계속 말씀을 사실 반복적으로 하고 계세요. 여기 뭐 큰 변동은 없으시죠? 네, 특별한 변동은 없고요. 이제 조선 관련해 가지고는 제가 이제 조금 그 지금 현재 주가를 정의하는 데 있어 가지고 단기 상승폭이 너무 크다 보니까 예, 그 말씀하셨고. 그게 조금 부담을 좀 느끼는 구간인 것 같아서 기간 조정이 좀 필요할 것 같다라는 생각. 그 정도 지금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 그다음에 로봇 같은 경우도 제가 지난주 후반부터 이제 과열권 들어간 것 같다라는 말씀을 계속 드렸고요. 맞습니다. 그리고 이제 로봇 관련해 가지고는 사실은 관세 이슈에서 자유로운 거는 그냥 팔 게 없기 때문에 그런 상황인데 거꾸로 말씀을 좀 드리면은 그만큼 지금 그 기대감만 가지고 주가가 많이 급등을 했고요. 그 많은 거래량을 지금 수반하고 터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거 역시도 좀 단기적으로는 조금 쉬어갈 그림에 대해서도 염두에 두셔야 될 것 같고요. 너무 지금 올라가는 거에 또 흥분해가지고 적극적으로 따라붙는 것보다는 예. 조금 차분하게 좀 뒤로 한 발 물러서셔가지고 지켜보실 필요가 있다. 그리고 미국의 로봇 관련된 주식이라든지 이런 쪽이 지금 우리나라장처럼 지금 굉장히 강하게 올라가고 있느냐 그렇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이거는 일종의 이번에 촉발된 것들은 이제 몇 가지 이슈가 붙었죠. CES에다가 그다음에 샘 올트먼도 샘 올트먼 있었고, 방안도 있었고요. 빅테크들도 있었고, 뭐 국내 주요 대기업들 있고. 참여도 예. 있었고 했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맞물려 가지고 이제 분출시켜 놓은 이슈이기 때문에 이거에 대해서는 일단은 좀 그 기간 조정이 됐든 아니면 가격 조정이 됐든 좀 눌릴 때까지 좀 지켜보시면서 전체 흐름을 다시 한번 점검해 보실 필요는 있을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로봇주 이번에 말씀하신 대로 어느 언젠가 이제 조정에 뭐 들어가겠죠. 지금 사실은 과도하게 많이 올랐으니까 조정에 들어간다 그러면 이 소위 말해서 이제 내려갈 때 뭐 어느 정도 눌림목이 이제 오겠죠. 이제 그때가 다시 이를테면 다시 진입할 수 있는 구간으로 봐야 됩니까? 아니면은 한번 분출을 했으니까 이제는 당분간은 이제 뭐 소위 말해서 이제 어떤 매기가 이제 찾아오기 힘든 그런 업종이라고 봐야 됩니까? 종목마다 약간 좀 차이가 있을 그래서요. 것 같고요. 저는 전체적으로 로봇 섹터 전반을 놓고 말씀을 드리면 이번이 끝은 아니라고 생각을 해요. 올해 안으로. 근데 이번에 올라갔던 게 너무 단기간에 급하게 올랐기 때문에 기간 조정은 생각보다 좀
길게 올 수도 있다. 그렇죠. 그거는 좀 염두에 두셔야 된다는 걸 말씀을 드리고 계속해서 업데이트를 하는 수밖에 없거든요. 지금까지는 휴머노이드 로봇 관련된 기대감 때문에 예. 좀 모두가 다 올랐지만은 실제로 휴머노이드 로봇과 관련되어 있는 기업인지 그다음에 이제 그 회사가 실제 매출이라든지 어떤 진행되고 있는 게 있는지 그리고 앞으로 어떤 가능성을 놓고 봤을 때 어느 정도 가능성을 갖고 있는지에 대해서는 좀 여러 가지로 좀 검토를 해보실 필요가 있다. 예를 들면은 지금 최근 워낙에 많이 올랐기 때문에 부담을 느끼고 있는 삼성의 레인보우 로보틱스 같은 경우는 구체적으로 이제 휴머노이드 일정과 관련해 가지고 제시를 하고 있고 관련해서 이제 제품 개발에 총력을 다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는데 여기까지거든요. 구체적으로 그 다음에 뭐가 나올지는 모르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에 대한 것들을 이제 앞으로 어떻게 진행이 되는지를 좀 업데이트를 해 보시면서 전반적인 부분을 좀 점검해 보실 필요 있다. 다만 내년부터 상용화는 분명히 글로벌하게는 시작이 된다는 점에서 봤을 때, 이제 그걸 놓고 봤을 때는 올해 어느 시점에서는 다시 한번 기회를 가질 것 같다는 정도까지만 지금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예, 지금 마침 딱 자막에 나오네요. 철강 알루미늄 20% 동안사에 행정명령 했다고. 다시 로봇으로 좀 넘어와서 그 지난번에도 한번 이사님이 그 중국에 있는 그 유니트리라는 로봇 회사 그네가 우리 돈으로 한 2천만 원 정도 되는 이제 휴머노이드 로봇을 이제 만들어서 이제 판다 뭐 이렇게 말씀을 한번 하시면서 그때 제가 들었던 생각은 그거였어요. 레인보우 로보틱스 삼성전자가 이제 직접 이제 인수를 해서 이제 최대 주주가 돼서 이제 휴머노이드 로봇에 이제 직접적으로 뛰어들겠다. 삼성전자가 뛰어들면 이제 아무래도 일반 웬만한 기업들보다 훨씬 더 시간을 단축시키고 더 빨리 결과물을 내놓을 거라는 기대는 충분히 해볼 만하긴 한데 이게 그래도 노하우라는 것과 그다음에 축적된 뭔가가 또 필요한 거잖아요. 또 인력도 상당히 필요한 분야고 이 사실은 근본적으로 우리가 이게 중국의 이 로봇 업계라고 그래야 됩니까? 로봇 회사들과 이 경쟁력 부분을 그냥 뭐 액추에이터라든가 그냥 뭐 서버 모터라든가 이런 몇 가지 뭐 감속기나 이런 몇 가지 쪽이 아니라 그러니까 본체라고 그래야 되나? 우리가 경쟁력을 이렇게 가져갈 만할 수 있을까 싶네요. 많이 뒤져 있죠. 예. 현실적으로 봤을 때는 적어도 보여주는 게 중국 같은 경우는 지금 유니트리 외에도 많은 한 8개 정도의 회사들이 구체화 시켜가지고 제품들을 보여주고 있고 네. 그다음에 엔비디아의 파트너로서도 거기에 꽤 많은 중국 회사들이 올라왔을 정도가 된 반면에 예. 국내 업체는 사실 없었잖아요. 그러니까요. 예, 국내 업체는 뭐 전에 말씀드렸지만 보스턴 다이내믹스는 미국 회사니까 어쨌든 그거 제외하고는 지금 없었기 때문에 기술적으로는 많이 뒤져 있다는 게 현실이고 앞으로는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보여줄 것이냐 하는 부분들을 지켜봐야 되는데 그게 이제 레인보우 로보틱스가 정말 그 정도의 노하우하고 능력을 갖고 있는 회사냐를 갖다 검증하는 계기가 될 것 같고요. 네. 또 한 가지는 삼성 입장에서는 가전을 팔아봤었던 회사이기 때문에 이게 이제 사실 휴머노이드 로봇 같은 경우 이제 판매를 하게 될 경우에는 가전 판매의 노하우 같은 거 있잖아요. 이런 부분들을 어느 정도 네, 갖고 그렇죠. 있기 때문에 그런 맥락에서는 삼성전자가 또 마냥 불리한 건 아니다. 그래서 이제 그 로봇을 만드는 데 있어서 레인보우 로보틱스를 그 정도 밸류에이션을 줘가면서 인수할 정도의 회사였다면 그 정도의 어떤 가치를 갖고 있다라고 한다면은 가능성은 있다고 봐야 되지 않느냐. 근데 그 부분이 정말 말 그대로 터무니없는 가격에 산 것이다라고 했을 때는 사실 이제 결과가 드러나겠죠. 그래서 그거는 우리가 지금 단정하고 예단하기에는 레인보우 로보틱스가 보여줘야 될 부분들이 앞으로 좀 더 있기 때문에 그걸 지켜보고 판단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예, 로봇은 어떻게 보면 이제 검증의 시간이 어떻게 보면 주가가 확 올랐기 때문에 네네. 이제 검증의 시간이 좀 들어가는 거군요. 그 다음에 엔터주 얘기 좀 여쭤봤으면 좋겠습니다. 어제도 많이 올랐는데 뭐 어제 엔터주 올랐던 이유는 시진핑 주석이 최근에 우원식 국회의장 만난 자리에서 뭐 한한령 해제 뭐 느낌의 뭐 그런 뭐 뉘앙스 얘기를 했다 뭐 이런 것들이 전해지고 또 이번에 10월이죠 경주에서 에이펙 정상회의 열리는데 거기도 올 것처럼 이제 얘기를 했다 뭐 이런 얘기들 때문이라고 하는데 이게 사실은 이 한한령이 해제된다고 해서 과연 이게 정말로 큰 수혜가 되느냐 이렇게 봐야 되는 건지 아니면 정말 큰 수혜가 될 거라고 봐야 되는 건지 싶네요. 한한령 이전에 중국 시장이 그 엔터 회사 기획사들에서 차지하는 매출 포션이 20% 정도 됐었습니다. 근데 지금 제일 안 좋았을 때가 4%까지 떨어졌었고요. 네. 지금도 10%가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실제로 돌아선다고 했었을 때는 중국 시장의 규모를 생각해 봤을 때는 충분히 가능성이 있고 그다음에 수혜 가능성이 있고요. 또 한 가지는 그 기간 동안에 또 그만큼 많이 최근에 지금 중국이
2022년 말부터인가 그 공연이 본격적으로 이제 허용이 되기 시작하면서요. 네. 그 대중공연 그 시장 자체가 지금 한 그 연간으로 봤을 때 한 200% 정도 성장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중국 내. 네, 중국 내에서 우리나라 업체나 또는 이제 유명 아이돌이 거기에 실제 공연을 하게 된다고 했을 경우에는 볼 수 있는 부분, 기대할 수 있는 부분들은 분명히 있다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또 중국이 지금 경기 부양책을 이제 그렇죠. 하고 있잖아요. 네. 경기 부양책을 하고 있고 또 이제 우리나라에서도 그 무비자 입국에 대해서 검토를 지금 하고 있거든요. 그러면은 이제 중국인 관광객들이 내한을 해가지고 뭐 앨범을 구매한다든지 이런 수요가 이제 굉장히 많이 늘어날 수도 있고 또 한 가지는 지금 중국 쪽에서도 경기 부양을 위해 가지고는 사실 제일 좋은 섹터 중에 하나가 엔터거든요. 맞아요. 그래서 이제 그 부분까지 거래를 한다고 했을 때 그리고 또 한 가지 지금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당선이 되면서 현재 우리가 이제 그 중국하고 미국을 봤을 땐 기본적으로는 이제 미국의 우방국가지만은 그 전에 그 우리가 경제 성장을 이루어내는 과정에서 중국의 도움을 좀 많이 받았었잖아요. 어쨌든 옆에 있으면서. 네, 네. 근데 이제 그쪽에서 이제 스탠스가 이제 미국 쪽으로 많이 기울어 있는 상황에서 트럼프가 또 등장을 하는 상황이라고 하니까 중국 입장에서도 한국을 마냥 방치할 수는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한국에다가도 화해 제스처를 어쨌든 취할 가능성이 있지 않느냐. 그게 곧 에이펙 정상회담 참여와 관련된 이슈가 나온 거고, 네. 그게 이제 한한령 이슈까지 이제 부각이 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어젠가 나왔던 건데 제니 그 블랙핑크의 제니가 그 중국 팬들한테 몇 년 만에 처음으로 그 인사했다라는 이제 그런 기사도 나왔거든요. 근데 그게 별거 아닌 것 같지만은 지금 공연이 못 하고 있는 상황에서 그게 이제 보여주는 어떤 상징적인 의미도 좀 있고요. 그리고 이제 언더그라운드 가수들 그 공연 같은 경우도 풀어주던 거를 막았었는데 그렇죠. 최근에 네, 다시 네, 네. 이제 오히려 그쪽에서 그 해줄 수 있느냐라는 의뢰들이 좀 들어오고 있다는 걸 봐가지고는 서서히 이런 공연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잘하면 이번에는 한번 풀릴 가능성에 대해서 기대를 가져도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 지금 말씀 듣던 중에 또 자동차, 반도체 의약품 관세도 검토 중이다라는 얘기가 좀 나왔습니다. 주가 그럼 수준이 이 말씀을 들은 이제 우리 시청자분들께서는 이용훈 이사가 저렇게 얘기를 저렇게까지 칭찬을 하면 좀 생각을 좀 가져 보실 것 같은 분들이 많으실 텐데 중요한 거는 지금 시점이 이제 이를테면 뭐 들어갈 만한 시점이 되느냐 주가적인 측면에서 어떻게 보세요? 현재 가격이 저는 연말 주가 기준으로 놓고 보라고 그러면 아직은 더 올라갈 룸이 있다고 보기는 하는데 단기적으로는 좀 오름폭이 있고요. 그렇죠. SM 같은 경우는 이제 과열권까지 좀 들어가 있거든요. 주가가. 그래서 가격이 좀 눌리고 조정을 받을 때 기회를 보시면 어떨까 싶고요. 저는 올해 그 포트폴리오 상으로 엔터 업종은 가지고 가시는 게 괜찮을 것 같다. 저는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지금 연초인데 그 말씀은 연말까지 그러니까 올해 1년 내내 가져갈 종목 중 업종 중에 하나가 엔터주다 이렇게 네, 보시는 그렇게 거군요. 보고 있습니다. 예, 뭐 이게 사실 많이 좁혀주셨습니다. 지금 방산 조선 얘기하셨고 로봇도 연간으로 지금 이제 과일권이긴 한데 이 로봇도 계속해서 좀 봐 가셔야 될 업종이라고 말씀하셨고 이렇게 좀 업종이 좀 좁혀지니까요. 잘 여러분들께 투자하실 때 좀 참고하시길 좀 바라겠습니다. 이용 이사님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앞서 이제 이사님과 이용훈 이사님과 좀 말씀 중에 계속해서 이제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들 속보가 좀 나갔습니다. 잠시 후 마켓나우 1부에서 이 얘기를 조금 더 자세히 좀 오늘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시장의 이런 반응들도 자세히 좀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후에 뵙겠습니다.